세상을 바꾸는 관심, 아는 척에서 시작합니다. 강원도와 원주를 이야기하는 풀뿌리 팟캐스트 원주 아는 척 2025년 5월 9일 금요일 161회 첫 번째 순서입니다. 책임 PD 전은재입니다. 에디터 조국인입니다. 정말로 다이내믹한 대선입니다. 하루하루 뉴스가 쏟아지고 있어요, 진짜. 대선 얘기 안 하고 싶어도 하고 넘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요. 모든 관심사 여기에 쏠려 있어서 특히 국민의힘 지금 후보 단일화 때문에 엄밀히 말하면 국민의힘은 후보가 있죠. 그렇죠. 최종 후보가 정해졌죠. 네. 그런데 자꾸 단일화를 하라고 국민의힘 당원도 아닌 사람과 지금 단일화를 하라고 계속 부추기고 있는 거죠. 정말 그러니까 희한한 상황입니다. 분명히 올바른 절차를 거쳐서 결정을 했는데 이 사람이 그러니까 단일화가 아니라 이 사람이 내려가야 된다는 거 자꾸 시그널을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죽하면 지금 김문수 후보 보고 지금 동정론이 불고 있잖아요. 네네. 저건 너무한 거 아니냐. 그래도 명색이 다 경선 힘들게 거쳐가지고 다 자기 돈 써가면서 거의 뭐 재산의 절반을 썼단 말도 있잖아요. 그러면서 힘겹게 최종 후보 됐는데 갑자기 어디서 귀공자 같은 사람이 나타나서 날로 먹으려고 진짜. 내 나라 후보 거의 내 나라 이런 수준 아닙니까? 근데 자기 돈도 안 쓰면서. 그것도 그러니까 자기 돈을 안 쓰려는 게 보이는 게 뭐 며칠까지 해야 된다. 그리고 11일 전까지 해야 된다. 뭐 기간 지나면 나는 후보 등록 안 하겠다. 맞아요. 돈 한 푼 안 쓰겠다 이런 말을 하는데 어떤 사람이 단일화를 하고 싶겠습니까? 진짜 호구가 아닌 이상. 아니 한덕수 후보가 그래 돈이 없는 사람이 아니더만. 맞아요. 재산이 무슨 뭐 80억 원대더만. 근데 그거에 비하면 김문수 후보는 거의 자기 전 재산을 투자해서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투입한 자원 자체가 다른 상황에서 이게 대등한 지금 상황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김문수 후보에게 많은 분들이 더 감정이입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고요. 아니 그래서 뭐 어쩌면 경쟁자가 될 수 있는 이제 다른 당의 후보들 뭐 이준석 후보도 마찬가지고 아니면 그동안 조금 정쟁의 대상이었던 사람들도 내가 아무리 그래도 이 김문수를 응원할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들을 아니다. 많이 하더라고요. 어쨌든 김문수 후보가 왕년에 또 전설적인 노동 운동가였기 때문에 그쵸. 많은 분들이 이제 그 시절을 회고하면서 이러려고 혹시 호랑이 굴에 들어간 것이 혹시 이때만을 위해서 보수 정당을 거의 뒤집어 놓으려고 이렇게 간 것이 아니냐. 그래서 뭐 언론에서는 이 혹시 좌파 게릴라 전술에 당하고 있는 게 아니냐. 그런 얘기까지 나오던데. 거의 한 30-40년의 그렇죠. 이 길고 긴 과거에 또 이제 김문수 후보가 이 마오주의에 심취했었다 뭐 이런 얘기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날을 위해서 혹시 기다려왔나 벼르고 있었나라는 그래서 농담도 나옵니다. 그런 김문수 후보의 과거에 뭐 퇴거 거부했기 때문에 이 사람은 후퇴는 없다. 무조건 그렇지. 직진이다. 그리고 고문도 군사 정권의 고문까지 견뎠던 사람인데 그쵸. 지금 이 풍파는 뭐 아무것도 아니다. 이 정도 압박은 김문수를 너무 얕본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조짐이 그동안 있었다. 뭐 네. 경선 토론 과정을 보면 뭐 그런 얘기도 나오고 하여간 강 건너 불구경한 느낌이긴 한데 맞아요. 어떻게 풀릴지 좀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건 뭐 최종적으로 뭐 결론이 날지 모르겠어요. 오늘도 보니까 뭐 의총장에서 얘기하고 뛰쳐나갔던데 김문수 후보가 녹음하는 이 시간에도 궁금합니다. 그러나 이제 강원 지역구 국회의원들은 아주 격앙된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국민의힘의 원내대표를 맡고 있는 권성동 의원 강릉이 지역구죠. 이렇게까지 얘기를 해요. 80%가 넘는 당원이 단일화를 하라고 그것도 후보 등록 전에 하라고 준엄한 명령을 내렸다. 김 후보는 이에 따르면 된다. 그런데 당원들의 명령을 무시한 채 그 알량한 대통령 후보 자리를 지키기 위해 기자회견을 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 당의 중견 정치인인지 의심이 들었다고 비판했습니다. 아니 자기 당의 최종 후보를 오히려 비판하면서 왜 단일화를 안 하냐 이렇게 압박하는 모습. 한덕수 측의 입장을 보는 것 같아요, 거의. 그러니까 이게 단일화라는 말이 아니라, 그러니까 넘겨줘라 이렇게 읽히니까 그렇죠. 김문수 후보도 받쳐라고 이런 거 네. 아닙니까? 그래서 이게 같은 당의 후보를 엄호하지는 못할 망정 오히려 비판을 하는 모습 의아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덧붙여요. 정말 한심한 모습이었다. 김 후보의 지지율이 한 후보의 지지율보다 압도적으로 높으면 한 후보가 나왔겠냐 이렇게 꽂으면서 왜 이렇게 긁어잡고 근데 이럴수록 김문수가 더 안 물러나지. 자존심이 김문수도 센 양반인데. 그래서 난 좀 이해가 안 됩니다. 그래서 대담에서도 김문수 후보, 그러니까 한덕수 후보랑 김문수 후보가 만났던 자리에서도 공개적으로 생중계가 됐죠. 맞아요. 그 자리 2차 회동은. 그러니까 거기서 계속 얘기하잖아요. 아니 그럴 거였으면 경선에 나오시지. 그러니까. 왜 이러셨냐. 뒤늦게 와가지고 왜 네. 이러냐.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은 지지율도 뭐 그렇게 드라마틱한 차이는 안 나잖아. 그러니까. 솔직히 한덕수로 하나 김문수로 하나 뭐 누가 보면 한덕수가 반기문인 줄 알겠어.
이렇게까지 아니지 난 모르겠고. 자 그리고 국민의힘 사무총장 겸 선거관리위원장이 된 갑자기 선거관리위원장이 됐어요. 분명 경선 끝났는데 그러니까 선관위원장이 된 이양수 의원 속초 인제 고성 양양이 지역구죠.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든 일이 다 김 후보가 주장하는 당무 우선권으로 해결되는 게 아니다. 그게 내 마음대로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과거 제왕적 총재의 시절을 생각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는데 적반하장입니다 거의. 저희가 봤을 때는. 아니 그래서 일각에서는 한덕수 후보를 이렇게까지 원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 한 후보가 얘기하는 의원 뭐 내각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이 국민의힘 지도부들이 지지하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냐라는 얘기들도 있긴 하더라고요. 그런 것도 있고 결국에는 뭐 윤심이 반영된 결과일 가능성이 크죠. 사실은 뭐 권성동, 이양수 등등등 다 지금 윤심에서 뭐 거의 윤핵관 맞아요. 중 한 분 아니었겠습니까? 근데 이렇게까지 단일화를 밀어붙인다는 건 결국 그분의 의중이 반영된 것이 아니겠느냐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리고 사실 대선은 이기 힘들다는 거 다 알고 있죠 국민의힘. 그러면 내년 지방선거 바라보고 있지 않겠습니까? 네네. 그럼 대선 이후에 당무 주도권을 당권을 누가 잡고 갈 것인가 했을 때 한덕수 쪽이냐 아니 김문수 쪽이냐 이게 이제 갈릴 수가 있는 사안인데 결국에는 이제 한덕수 쪽에 힘을 실어준 국회의원들이 좀 강원도 쪽에는 보이고 있는 거고 또 김문수 후보는 그걸 알고 있으니까 이제 양보를 절대 못하는 맞아요. 거예요. 지방선거 이후에도 주도권을 잡고 싶으니까 이제 그 싸움이 좀 삿바 싸움이 좀 치열하게 펼쳐지는데 그 물밑에서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렇게 공개적으로 대놓고 그냥 그러니까요. 표출되고 무슨 생중계가 되질 않아 회동이. 아니 그래서 황당합니다. 그 언론사 속보 알림이 실시간으로 와요. 이런 그러니까. 발언 하나하나들이. 남북 정상회담도 아니고 무슨 이렇게까지 주목해야 합니까? 아니 근데 되게 맞아, 웃겨요. 저는 이게 조금 궁금하긴 했는데 이게 약간 느낌적으로는 알 것 같은데 당무 우선권이라는 게 정확하게 좀 뭐예요? 그러니까 이게 저 홍준표 땐가 뭐 언제 만들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한마디로 대선 후보로 선출되면은 그 대선 후보한테 권한을 다 우선권을 주자. 당 대표보다도 어쨌든 우선해서 당의 실무를 좀 좌지우지할 수 있는 권한을 주자. 뭐 이런 게 있었죠. 국민의힘에서. 그래서 그걸 발동하겠다. 김문수 내가 대권 후보니까 하겠다 했는데 나한테 이런 그렇죠. 실무의 우선권이 다 있는 그런데 거다. 지금 당 지도부는 그게 뭐 치트키가 아니다. 무적의 권한이 아니다. 그것도 뭐 그냥 당무 우선권을 발동했을 때 우리가 사안별로 판단해서 존중해 주는 거지 절대적인 권한이 아니다. 또 이제 와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김문수 후보가 누가 도대체 내가 곧 당이다 이런 얘기하고 이제 역시 조선의 레닌다운 역시 한국의 레닌다운 내가 곧 당이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반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네. 국내임 그 당의 어쨌든 지금 실태를 고스란히 노출하고 있는 것 같고요. 강원도 의원들도 국민의힘 강원도 의원 일동도 지금 단일화를 촉구하고 있더라고요. 입장문을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국민의힘 이거 재밌더라고. 국민의힘 시도지사 협의회가 있습니다. 전국에 11명이 지금 소속돼 있죠. 근데 시도지사 협의회에서도 단일화 촉구 입장문을 냈는데 딱 한 명이 빠졌습니다. 여기서 시도지사 중에서 바로 김진태 도지사가 빠졌어요. 우리의. 그래서 왜죠? 이 정가에서는 분분합니다. 의견이 분분합니다. 이거 왜 빠졌을까 유독 김진태 지사 나서기 좋아하지 않겠습니까? 그쵸. 탄핵 뭐 반대 이런 성명에도 나서고 그랬었잖아요. 적극적으로 본인은 냈었는데. 이런 데서 좀 자중해야 된다고 얘기했는데 꼭 이렇게 들어가 있었잖아요. 그렇죠. 항상. 근데 여기에선 이를 뺐다. 그래서 김문수 후보를 암묵적으로 지지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해석도 나오고 있는데 김 지사 정무라인은 이렇게 해명을 했어요. 이 시도지사 협의회가 이틀 연속 성명을 냈거든요. 왜냐하면 시시각각 상황이 계속 다급해졌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네. 7일과 8일 연속해서 같은 내용의 성명을 내니까 큰 의미가 없다고 판단해서 이번에는 김 지사가 이름을 빼기로 했다. 특정 후보를 지지하기 위한 것은 아니다라고 했지만 글쎄요. 모두 참여했는데 유독 본인만 빠진다면 분명 뭔가 왈가왈부 해석이 나올 걸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름을 뺐다는 거는 오히려 적극적으로 의사를 자신의 개진한- 의사가 해석되기를 바라는 것이 아닐까. 그 김 후보와 과거에 뭐 관계가 좋았다 이런 얘기도 나오더라고요. 김진태 그럼요. 지사가 그리고 또 김문수 후보와. 같이 거리에도 많이 나서지 않았습니까? 비주류 동맹이라고 솔직히 네. 말하면은 단식 농성을 해봤던 경험이 있잖아요. 김 지사도 맞아요. 컷오프 돼가지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과거에는 또 반윤의 앞장서기도 했었던 동병상련의 입장이기 때문에 그런 인연이 작용한 것이 아니냐라는 얘기도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서두에서 국민의힘 얘기 왜 이렇게 많이 하는 거야? 좀 길게 해봤고요. 워낙 화제이기 때문에 맞아요. 다음 네. 주에는 뭐 일단락이 됐죠. 어쨌든 이래나 저래나 이제 후보 등록 시점이 다가왔기 때문에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지금 네. 사태를 빨리 좀 결정을 지어야 하는 상황입니다. 뭐 다급한 한덕수 후보는 처지예요. 본인은 후보 등록 안 하겠다고 하니까 그렇죠. 네, 이게 결론이 그래도 나지 않을까. 모르죠. 이렇게 조만간. 되면 또 2판 4판 그 해버릴지도 무소속으로 지켜볼 포인트입니다. 이런 와중에 민주당은 좀 편하게 가고 있는 느낌인 것 같습니다. 재판 길도 좀 이제 그쵸. 미뤄지기도 했고 네. 그 사법 리스크가 좀 정리가 되다 보니까 이재명
후보가 또 강원도를 방문을 해가지고 어떻게 보면 첫 공식 일정 중에서 강원도를 좀 중점적으로 접경적으로 네네. 좀 방문하는 걸로 잡았잖아요. 그리고 접경 지역 가고 또 동해 라인 따라서도 이제 가기도 하고 특히 네. 이제 철원 쪽은 강원도 그러니까 이 민주당 대선 후보가 철원을 방문한 건 이번이 거의 처음이다라고 할 정도로 이례적이라고 평가를 받더라고요. 그리고 거기서 뭐 청년 상인들 만나서 이야기를 듣기도 하고 뭐 그런 행보를 또 보여주고 있습니다. 강원도가 이렇게 좀 주목을 받는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이재명 후보가 또 강원도 공약도 되게 디테일하게 내놨었는데 맞아요. 네. 그런 게 이제 어떻게 보면 반영이 되는 건지 이런 행보에서도 그게 이제 실제 국정 운영에서 나타나야 할 텐데 말이죠. 근데 또 그렇게 접경 지역 동해 라인 가다 보니까 원주는 또 패싱 당하는 건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이게 메시지가 그런 거죠. 그러니까 지난 대선 때는 이재명 후보가 어쨌든 좀 더 남북 평화 무드에 기댄 뭐 금강산 관광이라든지 강원 평화특별자치도 이런 거를 주장을 했다면은 이번에는 좀 적경 지역을 오히려 가면서 좀 안정적인 국정 운영, 네네. 안보 약간 이런 쪽에 좀 더 방점을 둔 행보를 하다 보니까 의도적으로 좀 강원도의 적경 지역 쪽을 방문을 했고 우리 내륙 쪽 뭐 춘천이나 원주 이런 쪽은 사실은 집토끼 느낌도 있고 그렇게 급하진 않으니까 믿음이 있으니 나중에 오겠죠. 네. 거기는 또 현역 민주당 국회의원들도 있으니까. 맞아요. 네. 그 좀 텃밭 세력을 좀 믿고 가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뭐 나중에 오겠죠. 네, 이제 공식 유세 일정 시작되면은. 그러니까 대선 관련해서 좀 길게 이야기를 해봤고요. 저희 지난 에피소드에 댓글이 달려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60회 1부 조남현 원주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의 땅 투기 의혹 관련해서 저희가 얘기를 했었는데 봉산동에 지금 민간 주도의 산단이 지금 조성 추진 중인데 여기에 조남현 이사장이 어떻게 보면 공교로운 시점에 굉장히 일찌감치 땅을 매입한 정황이 지금 드러나서 알고 산 거 아니냐 뭔가 이런 의혹들이 어쨌든 나오고 네. 전형적인 거기에 대해서 이제 댓글을 남겨주셨어요. 소쿨님이 달아주셨는데 한번 국인 씨가 읽어주시죠. 네, 산단 되지도 않아요. 누구도 펀딩 못합니다. 국가 산단 지정 놓치고 후원금 낸 사업자한테 사업 맡긴 거 석연치 않네요. 네. 아 근데 너무 AI처럼 읽으시는 거 아니야? 그래요? 감정을 좀 나눠서 읽어주셔. 경황된 산단 되지도 않아요. 약간 이렇게. 맛을 살려서 다음에 좀 이렇게 해보세요. 네, 약간 좀. 알겠습니다. 네, 물론 저도 그렇게 잘 읽진 않지만 하여간 조금 냉소적인 반응 보여주셨습니다. 그거 뭐 되지도 않는 산단이다. 그러니까 하여간 그 사실 지금 그렇죠. 뭐 부동산 PF 대출도 그렇고 우리 불온 산단 같은 경우도 여기는 어떻게 보면은 아예 지정을 받았고 이제 국가 산단까지 나아가는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PF 대출의 어려움을 겪었었잖아요. 그쵸. 이제 겨우 돼가지고 하는데 민간 주도는 과연 펀딩이 제대로 될 것인가에 대해서 부정적인 반응을 좀 나타내 주신 거고요. 심지어 산단을 이제 쪼개기로 지금 추진하고 있다 보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더 어렵게 흐를 수도 있지 않을까. 그리고 태봉 산단이 이 적어주신 것처럼 어쨌든 국가 산단 추진했다 그게 안 되니까 이제 민간 주도로 되는 모양새인데 이 말씀은 뭘까 이제 후원금 낸 사업자한테 사업을 맡기었다. 그러니까요. 뭐 이런 또 네. 의혹이 있나 봅니다. 그래서 석연치 않은 지점. 아마 지역 언론들이 이걸 좀 파줘야 될 것 같은데 땅 투기 의혹에 대해서 다루는 언론이 없어 원주 신문 말고 다른 데서는 다 외면합니다. 이유가 있겠죠 아마 그렇게 하는. 그나저나 저희가 그때 이제 원주시 시설관리공단의 부당 노동 행위 의혹과 관련해서 고용노동부 원주지청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얘기를 했는데 이번 주 목요일이었죠. 그 민주노총 원주시 시설관리공단 지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원주시청 그 브리핑 룸에서 그러면서 이제 철저한 수사와 책임자 처벌을 촉구를 했는데 그러면서 어쨌든 징계의 형평성이 맞지가 않다. 민주노총 지회장을 겸직금지 위반으로 징계할 때는 정말 전광석화 같이 그를 공단 자체적으로 겸직 의무 위반이라고 판단을 해서 징계를 맞아요. 때렸다가 결국 네. 나중에 다 부당해고로 판결이 나버린 건데 뒤집혀 버린 건데 이 사안은 고용노동부가 어쨌든 기소 의견으로 송치를 했고 민주노총이 관련 증거를 다 시설관리공단 청년감사부에 제출을 해서 이거 들여다봐달라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은 그냥 수사가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징계를 전혀 밟지 않고 있다. 이 너무 형평성이 어긋나는 거 아니냐. 이럴 때만 법적 절차를 준수하고 맞아요. 이 민주노총을 탄압할 때는 징계할 때는 표적 징계를 할 때는 그냥 막 자의적으로 그냥 해석을 해가지고 정광석 같이 한 이 온도차는 도대체 무엇이냐. 이거를 그러니까 지난번에 일을 교훈 삼아서 신중하게 한다라고 보기엔 너무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요. 네. 근데 이날 제가 기자회견 자리에 있었거든요. 청년 감사부에서 보러 왔어 이 기자회견을 민주노총 하는 거를 그러니까 유심히 지켜보고 있다는 거죠 이 기자회견에 대해서 예의주시하고 있다. 아주 민감한 사안이다. 청년 감사부는 보러만 오고 뭐 조치를 안 하니까 의아합니다. 그러니까요. 자기들 그냥 얘기가 나오니까 아마 네. 들으러 온 것 같은데 그리고 일각에서 듣기로는 조남현 이사장이 이 기자회견 앞두고 굉장히 경로했다. 경로설이 또 돌고 있기도 해서
해가 이게 또 조직 내부에서 어떤 일로 표출될지 계속 그리고 이 네. 의혹들이 나오고 있으니까 조남현 이사장과 이 공단 관련해서 이번 언론 보도도 많이 나왔습니다. 부당노동 행위 관련해서는. 그러면서 이제 헬로비전에서도 헬로 TV 뉴스에서도 공단 땅 투기 의혹, 공단 이사장 땅 투기 의혹 관련해서 지나가듯 언급을 하긴 하더라고요. 근데 자세히 다루지는 네.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 지역 언론들이 좀 분발할 필요가 있다라는 점 마지막으로 한번 강조를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도 이렇게 원주하는 척에 이야기를 보내주세요. 방송을 들은 후기, 원주에서 살면서 겪은 소소한 에피소드, 요즘 고민 등 어떤 이야기든 좋아요. 주제와 분량 상관없이 마음껏 보내주시면 됩니다. 이야기 보내주실 구글 폼 링크 왼쪽 화면에 QR코드로 나가고 있죠. 에피소드 설명에도 관련사항 안내해 놓겠습니다. 이렇게 뭐 댓글 남겨주셔도 네네. 다 소개해 드릴게요. 이어서 후원 홍보해 주시죠. 네, 원주하는 척은 여러분의 후원으로 운영합니다. 보내주신 소중한 후원금은 저희 방송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오른쪽 화면에 나오는 QR코드를 찍어 자동 이체 후원을 신청하거나 계좌를 통해서도 자율 구독료를 보내실 수 있습니다. 에피소드 설명에도 관련 사항 안내 놓겠습니다. 유튜브 슈퍼땡스 역시 언제나 환영입니다. 제가 너무 압박을 드렸나요? 아니 그게 아니라 이게 목이 메요? 갑자기 메어가지고 그러니까 목이 갑자기 메이셔서 네. 약간 여러분들의 후원 언제나 큰 힘이 된다는 점 감사드릴 따름입니다. 그리고 오늘 160일의 1부는 한 주간의 강원도와 원주의 주요 이슈를 논평하는 원주통신 그리고 이슈 하나를 깊게 한번 들여다보는 그게 뭔데 준비되어 있거든요. 바로 시작해 볼게요. 한 주간 원주의 중요한 뉴스를 논평합니다. 원주통신. 원주통신 첫 번째 이슈, 원주시가 원하는 대선 공약은 무엇인지에 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지난번에 저희가 강원도 대선 공약 얘기하면서 지나가듯이 이제 원주시는 이런 거를 강원도에 요청을 했다. 10대 공약 정도 네네. 얘기를 했다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 이번에 아예 오피셜로 기자회견을 열어가지고 딱 원주시가 원하는 몇 개야 12개 과제를 딱 제안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원광수 시장이 7일에 제21대 대통령 선거 공약 발표했는데 이게 기사 헤드라인이 그렇게 떴거든요. 원광수 시장 제21대 대선 공약 발표 이렇게 해가지고 원광수 시장이 뭐 대선 출마하나? 아니 이게 사진도 약간 딱 출마하듯이 나와가지고 묘하다 이거 약간. 우리 시장님도 하긴 기분이 좀 이상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공약을 내놓으셨는데 하나하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6개 분야의 12개의 과제를 내놨어요. 그래서 첫 번째 분야는 미래 기술과 인재가 모이는 경제 도시 원주입니다. 역시나 역시 경제를. 경제. 네. 경제가 최우선입니다. 첫 번째는 AI 빅데이터 첨단 의료 복합단지 지정. 우리 원주의 아픈 손가락을 정면으로 이제 건드리겠다. 다시 한번 그 기억을 환기하겠다. 우리 2009년에 이 천복단지 지정 유치를 노렸었잖아요. 그쵸. 대구와 네. 경쟁을 했는데 끝내 대구에 졌다. 근데 우리 원주 입장에서는 이거 정치적 논리로 밀린 거다. 이명박 정부가 이거 대구를 밀어주려고 맞아요. 원주를 네. 버렸다. 강원 소회론이 그때 들끓었단 말이에요. 진짜 그때도 뺏겼다라는 표현이 맞아요. 엄청 들끓었었거든요. 그래서 이례적으로 이명박 대통령이 나중에 뭐 원주를 방문하고 그런 일도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허탈과 상실감이 지역사회에 컸었는데 요번에 다시 한번 도전을 해보겠다. 국가 주도로 첨단 산업에 대한 체계적 집중적 지원이 필요한 만큼 원주를 이제 AI 빅데이터 첨복단지로 지정을 해줘야 한다. 우리가 네. 의료기기나 의료산업이 어쨌든 발달해 있으니까 또 심평어도 있고 건보도 있고 그런 걸 활용해서 좀 해줘야 한다. 이런 얘기하고 있는 거죠. 앞에 타이틀이 그래도 요즘에 화두가 되는 그래, 공약에도 계속 등장하는 AI 빅데이터. 네. 이거 안 들어가면 안 팔리거든. 그쵸. 이거 무조건 넣어줘야 네. 됩니다. 아무데나 다 갖다 붙입니다. 이제는. 그러니까 이게 지난 대선까지만 해도 빅데이터 정도만 해도 그렇죠. 괜찮았었는데 요즘 이번 대선은 특히 또 AI가 강조되다 맞아요. 보니까 챗 GPT 네. 뭐 이런 게 너무 강세이기 때문에 이걸 넣어줘야죠. 어느 순간 이제 멀티버스나 뭐 메타버스 이런 건 다 빠진 것 같아요. 근데 옛날엔 그게 또 무조건 들어갔어야 하는데 지금은 좀 빠졌고 AI 빅데이터가 대세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AI 그 전에 여기 있네요. 국가 AI 의료 데이터 센터 원주 설립과 휴먼 케어 AI 로봇 산업 지원 허브 구축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기관들도 좀 원주에 지어 달라 요구를 한 겁니다. 아마 천복단지 지정과 함께 따라오게 해달라는 거죠. 패키지로. 그리고 두 번째도 AI입니다. 제가 그래서 헷갈렸어요. AI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원주권 확장. 이거는 지난 대선 공약하고 거의 비슷한데 아직도 반도체 클러스터야. 용인과 이천에 지금 K 반도체 벨트를 정부가 지금 추진하고 있죠. 그쵸, 네. 거의 뭐 한국을 넘어서 세계 최대 규모다라는 말까지 나오는데 이 벨트를 원주까지 연장해 달라는 겁니다. 용인과 이천
원주 바로 이업 아니냐. 원주도 재미 볼 수 있게 해달라. 우리도 지금 인력 양성을 위한 지금 교육원도 지었고 테스트 베드도 구축해 가고 있다. 충분히 우리도 반도체 벨트 이 클러스터의 일원을 담당할 수가 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거죠. 아무래도 시정 초기부터 이 얘기가 계속 나왔잖아요. 용인 그렇죠. 쪽에 이제 반도체 클러스터 오면은 원주가 추진하는 반도체 산업 뭐 낙동강 오리알 신세 되는 거 아니냐 맞아요. 이런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이번에도 또 한번 어필을 하는 게 아닐까. 결국에는 그 원주의 삼성전자 공장은 안 된다는 거를 좀 시인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되면은. 근데 그러니까 진작에 전략을 어쨌든 이쪽으로 가는 게 또 맞았겠다는 생각도 들고 그러나 어쨌든 우리가 뭐 인력 양성 테스트 베드에만 초점을 맞출 것이 아니라 원주 안에서 고용이 창출될 수 있는 환경을 또 만들어줘야 되거든요. 그쵸. 근데 만약에 이게 애매하게 클러스터가 확장이 되면은 우리가 정말 인력만 양성하고 테스트 베드 역할만 해서 그냥 원주는 찍먹만 하고 다 용인 이천으로 고용이나 이런 뭐 세수가 다 흡수되는 결과를 낳을 수도 있다. 잘못하면은. 그들을 위한 노력을 우리가 해주는. 그렇죠. 그러면 이제 원주의 소부장 기업들이 충분히 들어올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줘야 되는데 거기까지 아직 우리가 못 가고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마 이 클러스터 공약은 거기까지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달라인 것 같은데, 하여간 뭐 원주를 강원권 AI 반도체 산업 핵심 허브로 육성할 그런 좀 보관을 좀 마련해 달라라고 제안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로 강원과학기술원 이른바 GWIST를 원주에 설치하자. 사실 제가 이 읽는 법을 잘 몰라가지고 GWIST라서 그냥 제가 GWIST라고 그냥 때려 맞췄는데 뭐 맞겠죠? GWIST를 원주에 설치하자고 제안을 했습니다. 지금 크게 전국에 4개의 과학기술원이 있죠. 먼저 카이스트 한국과학기술원, 네. 대전과 뭐 서울 등등 등지에 있죠. 그리고 광주에 광주과학기술원이 있습니다. GWIST라고 불리죠. 그리고 대구 경북에 DGIST가 있습니다. 대구 경북 과학기술원. 그리고 울산에 유니스트가 있습니다. 울산과학기술원. 이제 강원도에도 진짜 원주에 진짜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권역별로 하나씩 다 있는 거군요. 어떤 어떻게 면에서는. 보면은 네. 그렇죠. 지금 충청권, 뭐 호남권, 영남권 이렇게 있으면 이제 강원권에도 하나 지어줘야 되는 거 아니냐. 동부권에 하나 필요하겠네요. 그렇죠.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또 이 수도권 중심론자들의 논리는 아니 카이스트가 다 서울에 있고 근데 뭘 또 강원에 지어. 이런 냉소적인 반응을 보일지도 모르겠지만은. 그래도 모르죠. 이게 AI 빅데이터 천복의 그렇죠. 중심이 있다면은 그런 면에서 또 박기술원이 강원에도 하나 필요하다는 명분이 필요하다고 생길 수 있지 않을까. 볼 수도 있죠. 천복단지 네. 쪽에다가 짓던가 아니면은 강원도에 있는 5개 대학을 어떻게 연합을 시켜가지고 그쵸. 통합해서 네. GWIST를 만들어 볼 수도 있는 거고. 뭐 어쨌든 우리 원주도 이제 이과 중심으로 가야 되니까 강원과학고도 있으니까. 맞아요. 저도 그 얘기를 딱 하려고 그렇게 그랬는데. 이제 연계를 해서 좀 가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자, 그다음에 두 번째 분야는 광역 교통망 확충으로 수도권과 연결 강화입니다. 교통 관련 이제 도로 관련 공약들인데요. 그래서 이제 네 번째 공약이 되겠습니다. GTX D 노선 원주 연장 조기 개통. 현재는 2035년으로 예정돼 있는데 너무 멀다. 땡겨달라. 10년 언제 기다리냐 이러고 있는 거죠. 그래도 이게 원래는 포함이 되냐 아니냐도 되게 중요한 화두였잖아요. 근데 포함은 되는 걸로 그때 저희가 한번 전해드렸죠. 윤석열 네. 정부에서 이제 포함을 시켰다고. 그러니까 다만 이제 그게 실제로 포함은 시켜줬는데 이제 삽을 뜰 것이냐가 이제 관건이었는데. 그렇죠. 네. 지금도 아무 정해진 건 없어요, 사실은. 그래요? 그러니까 정해진 건 이제 포함을 시켰는데 삽을 뜨는 건 정해진 건 아니니까 삽 뜰 때까지 지켜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조기 개통을 요구한다라는 그걸 더 빠르게 현실화해달라는 그렇죠. 요청이기도 하겠네요. 아예 이제 오피셜을 확 박아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래서 뭐 개통을 한다면 이제 서울과 원주를 40분대로 연결을 할 수가 있고 인천 공항까지도 우리가 GTX를 타고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는 7월에 발표 예정인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의 반영을 촉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반영만 된다고 끝이 아니라 반영돼서 조기 착공까지도 가야 한다라고 이제 주장을 하고 있는 거죠. 원주 같은 경우에는 그 원주 연결선도 그렇고 이 7월이 이 철도 그렇죠. 교통망에 있어서는 어떻게 보면 이 분수령이 될 수도 있긴 걸려 있는 게 하겠네요. 더 많기 때문에 네. 전국이 다 주목하고 있을 겁니다. 이것 때문에 맞아요. 아주 들썩일 것 같고요. 다섯 번째 공약은 국도 대체 우회도로 서부 구간 완성입니다. 흥업과 소초를 연결하는 건데 이 국도 대체 우회도로는 기업 도시와 혁신 도시를 크게 잇는 광역 교통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순환 교통망 원주를 한 바퀴 크게 둘러싸는 거예요. 근데 지금 미연결 구간이 있어요. 보면은 이제 흥업부터 지정까지 그리고 지정부터 소초까지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북에서 뭐 어떻게 봐야 돼? 12시부터 한 8시 정도까지 연결이 되는 거죠. 네네. 그죠? 근데 이제 8시부터 12시까지가 지금 연결이 안 돼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원주를 삥 두르고 있는데, 그러니까 서쪽 구간, 서북쪽 구간이 다 연결이 안 돼 있는 거예요. 근데 현재 흥업에서 지점까지 6km 구간은 제6차 국도 국지도 건설 계획에 반영이 돼 있고 기재부에서 지금 예타 대상 사업으로 선정해 놨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추진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조기 착공을 원주는 주장하고 있습니다. 네네. 어쨌든 요거는 가고 있다는 거예요. 절차가 진행 중이라는 거예요. 근데 지정부터 소초까지 10km 구간은 아직 반영이 안 돼 있다. 이거는 제7차 계획 반영이 필요한 상황인데 요거까지도 이제 원주시는 요구를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게 참 어려운 게 뭐냐면 흥업부터 지정까지는 수요가 있잖아. 왜냐면 그러면 혁신도시랑 지정면을 바로 연결할 수가 그쵸. 있는 거니까. 근데 네. 소초부터 지정은 이게 수요가 얼마나 될 것이냐. 기재부가 이 경제성을 따질 거란 말이야. 그래서 요거 깐깐하게 볼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아니 그 시간이 좀 걸리지 않을까 싶긴 해요. 지도상에 표시된 곳들만 보더라도 얼마나 많이 그러니까. 이 도로를 이용할까라는 의문이 들기는 해요. 사실. 그래도 연결을 해놔야 이용을 하지. 아예 안 간다고 연결 안 하면 평생 못 가는 거지. 연결이라도 해야 늘어날 그런 낌새라도 늘어날 그 뭐라도 만들 가능성이라도 만들어 놓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쵸. 네. 연결해 주십시오. 네. 자, 그렇고요. 우리 동부순환로도 연결하고 있는데. 자, 그다음에 세 번째 분야도 이제 교통 관련인데 원주 공항을 중부권 항공 물류 여객 허브 공항으로 육성하자. 그래서 여섯 번째 공약입니다. 원주 공항 국제공항 승격. 그래서 여객 청사를 확장 이전하고요. 활주로를 연장합니다. 그래서 공항 기능을 강화한 다음에 일본, 중국, 동남아 등 단거리 국제 노선을 우선 신설하겠다.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뭐 미국까지도 이제 가고 네. 유럽까지도 가고 그랬지만 우리 일단 단거리부터 가자. 로아노크를 로아노크까지 원주에서부터 직항으로 뚫는 날이 와야 된다. 모스크바도 가야 한다. 아, 그럼요. 네, 그런 겁니다. 그래서 수도권 공항 과밀 수요를 분산하는 대체 공항 역할을 기대하고 있는데, 근데 최근 뉴스를 보면 이게 공항에 대한 예타가 굉장히 까다롭게 나오더라고요. 지금 가덕도 신공항도 물 건너 갔다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아, 맞아요. 그 예타가 네. 잘 안 나와가지고. 근데 과연 원주 공항 이 국제공항으로 승격이 잘 될지는 우리 원주 시민 입장에서는 또 바람이 있습니다만, 그쵸. 네. 잘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어쨌든 쉽지는 않을 것 같다. 공항에 대한 안전 문제라든지 이런 안전 것들도 문제. 되게 크게 대두됐기 때문에 그렇죠. 뭐 경제성뿐만 아니라 맞아요. 안전도 네. 요새는 크니까요. 그다음 네 번째 분야는 강원특별자치도의 성장 거점 도시로 발돋움하자. 우리 원주 소외론이 요새 또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원주가 제1의 도시라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를 하자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일곱 번째 공약은 대도시 특례 법적 면적 기준 완화입니다.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혹시 헷갈리시는 분들을 위해서. 우리나라의 이제 시도 체계를 보면 크게 특별시가 있고요. 이제 서울 있죠. 서울특별시. 네. 그리고 광역시가 있습니다. 그 다음이 이제 대도시 특례가 있어요. 대도시 특례는 광역자치단체 산하에 있지만 광역시에 준하는 행정 지위를 획득하는 걸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옛날에는 전남 광주시였는데 광주시가 이제 광역시가 되면서 광주 광역시로 완전히 독립해서 광역자치단체가 됐잖아요. 맞아요. 네. 근데 수원 같은 경우에는 대도시 특례를 받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수원 특례시로 단독 광역자치단체가 된 건 아니고 여전히 경기도 안에 있으면서 광역시에 준하는 혜택을 받고 있는 거죠. 그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대도시 특례는. 네, 수원은 옛날부터 인구가 너무 많아가지고 거기는 원래 또 광역시 되고 싶어 맞아요. 하잖아요. 수원 광역시. 네, 이거 우리 인구 구조가 좀 변하면서 예전엔 수원 광역시로 가자라는 움직임이 되게 그렇죠. 많다가 그게 안 되니까 이 대도시 특례로서 좀 조정을 했던 거죠. 안 아무래도. 받아주니까 행정안전부에서 그런 것도 있죠. 그래서 이거 되면 뭐가 좋냐? 그래서 위임 사무가 있죠. 중앙에서 내려오는. 그 원래 이제 원주시 같은 경우는 강원도의 지시 감독을 받아야 돼요. 상급 단체이기 네네. 때문에. 근데 만약에 우리가 대도시 특례를 받게 된다면 중앙 정부로 다이렉트로 지시 감독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한 번 안 거치고 가도 돼요. 강원도가 괜히 꼬장 부려 가지고 우리가 뭐 못하고 이런 일 벌어지지 않는. 예를 든 겁니다, 여러분. 네네. 예를 들어 지금 그렇다는 게 아니라 그런 일을 벌어지지 않을 때. 그러니까 중앙하고 다이렉트 소통하는 게 어쨌든 좋은 거잖아요. 맞아요. 시 입장에서는 네. 그런 혜택이 있는 거고요. 그리고 재정 인사권도 일반 시보다 독자적으로 권한 행사가 가능합니다. 누구를 뭐 승진시키고 자리를 만들고 뭐 지방채를 발행하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더 자율적인 권한 행사가 가능하다라는 그럼 거죠. 이렇게 되면은 지금 부시장은 보통 도에서 파견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것도 그러면 자체적으로 인사를 하게 되는 걸까요? 그럴 수도 있어요. 아마 3급 자리를 자체적으로 승진 자리를 만들어낼 수도 있을 겁니다. 네네. 정확히 이건 법은 따져봐야겠지만 아무튼 예시를 드신다면은 네네. 그런 지점이 가능해질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주택건설, 도시계획, 도시재개발, 지적 관련해서도 시가 좀 더 자체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이 많아지고요. 또 일반구 설치도 가능해집니다. 예를 들어 단계 동이 아니라 단계 구로 만들어버릴 수 있고
있고 야. 반곡 관설 구를 만들어 버릴 수가 있다. 우리가 구를 설정다. 이게 뭔가 정말 큰 도시가 됐다는 어떤 증표 중 하나 아니겠습니까? 맞아요. 구가 있다는 게. 그래서 이런 것도 가능하다라고 합니다. 물론 자치구는 아닙니다. 일반 구입니다. 크게 달라진 건 솔직히 없어. 그러면은 지금 하고 있는 대동제랑 뭐 사실 네. 뭐 크게 다를 것이긴 한데 약간 그렇고요. 그리고 시정연구원을 운영할 수 있습니다. 강원연구원 빠져라. 원주 시정연구원이 싱크탱크 하겠다. 이렇게도 가능하다는 겁니다. 여러 가지 이런 권한들이 있기 때문에 탐을 내는 겁니다. 그래서 시장 입장에서는 어쨌든 힘이 세지는 거니까 그럼요. 용공 네. 노리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는 인구 100만 이상일 경우에는 특례시로 적용을 하고 있어요. 한국 같은 경우는 지금 수원, 용인, 고양, 창원, 화성이 인구 100만을 넘겨서 특례시 적용을 받고 있고요. 인구 50만 이상이면 대도시 특례를 적용받게 됩니다. 근데 예외 조항이 있어요. 이 인구를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면적 기준을 충족하면 또 대도시 특례를 적용해 줍니다. 인구가 30만 명 이상이면서 면적이 1000제곱킬로미터 이상이면 인구 50만 명과 동등하다고 쳐줘요. 인정해 줍니다. 쌤쌤이다. 이게 지적 자원이 있기 때문에 등가로 해준다라는 겁니다. 자, 근데 우리 원주는 인구 30만 원 넘습니다. 훌쩍 넘죠. 그럼요. 36만 이제 37만 향해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면적이 868.28제곱킬로미터. 132 정도 모자랍니다. 132제곱킬로미터 정도. 그래서 아까우니까 지금 원주시가 요구하고 있는 거는 면적 기준을 좀 반토막 내달라. 500제곱킬로미터 정도로 완화해달라. 1000제곱킬로미터 너무 빡세다. 그걸 이번에 공약에 내놓은 겁니다. 면적 기준 완화해달라. 네네. 그런 맥락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담이지만 항상 그래서 나온 떡밥이 우리가 횡성하고 통합을 하면은 단숨에 이 면적 기준을 충족할 수 있는데 그런 얘기도 나옵니다, 여러분. 자, 그다음에 8번째 공약은요. 기존 혁신도시로 공공기관 2차 이전입니다. 정부에서 지금 어쨌든 그 혁신도시를 더 확장하려고 하고 있죠. 2차 공공기관을 또 2차 이전을 해가지고 지방 분권을 강화하겠다라는 추세인데. 근데 이거를 어디로 이전을 할 거냐? 그럼 공공기관 또 할 때 기존의 지금 혁신도시에다가 또 공공기관을 이전할 거냐? 아니면은 구도심이라든지 그 기존의 이제 혁신도시 개발에서 소외됐던 지역에 새로 조성을 할 거냐? 2차 공공기관 단지를 그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원주 같은 경우는 이미 있는 혁신도시에다가 또 공공기관을 이전하자라는 논리를 지금 펴고 있는 거죠. 기존 혁신도시로 공공기관 2차 이전하자, 재배치하자라고 주장하는 겁니다. 한마디로 시너지를 내야 한다. 지금 정주 여건 개선과 같은 혁신도시의 생태계를 완성하려면 집적화를 해야 한다. 다 모아놔야 한다. 이제 와서 막 구도심에 또 공공기관 놓고 이러면 이도 저도 아니다. 죽도 밥도 안 된다. 균형 발전 뭐 이런 거 안 된다. 그냥 한 곳에 다 몰아놔야 한다. 인프라를. 그런 혁신도시 조성이 필요하다는 논리를 피우고 있습니다. 한편에서는 춘천, 강릉이 아주 경로할 만한. 그렇죠. 네. 근데 2차 공공기관 이전은 요게 1차 공공기관 이전보다는 좀 규모가 작은 공공기관들이 좀 질보단 양으로 승부하는 거죠. 다량의 공공기관들이 지금 지역으로 이전하는 거기 때문에 노나 먹을 수 있습니다. 소위 말하면 이런 표현 적합할지 모르겠지만 춘천, 원주, 강릉이 적당히 분배를 잘 한다면 욕심내지 않는다면 적절한 선에서 균형을 맞춰서 좀 노나 먹을 수가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 춘천은 한국은행 본부라 그래. 아무튼 중앙 그 이전을 요구하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 원주가 한국은행을 탐내진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서로 터치하지 않으면서 잘 분배하면은 서로 윈윈할 수 있다라는 생각도 들고요. 그래서 이제 시정부는 현재 우리 혁신도시 강원 원주 혁신도시에 이미 있는 공공기관과 연계성이 높은 지금 공공기관들을 유치하려고 도전하고 있습니다. 뭐 건강, 생명, 의료, 자원 관련 135곳을 리스트를 뽑았다고 해요. 여기 우리 좀 유치해 달라 이래가지고 그래서 이런 단체들이 어쨌든 지금 있는 반곡동 혁신도시에 오도록 좀 요구를 하고 있는 거죠. 공약으로서. 이게 잘 될지 모르겠어. 나는 그러니까요. 윤석열 정부에서도 못하고 결국에 다음 정부로 넘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다음 정부도 부담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왜냐면 지방선거 앞두고 이거 잘못했다가는 이거 정말 건들기 쉽지 않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또 잘 추진될지는 어쩌면은 근데 이제 내년 그러니까 당장은 어렵더라도 내년 지방선거의 결과에 따라서는 이제 급속도의 속도를 또 갖게 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러면 또 정치적 논리로 막 결정되는 거야. 선거 결과에 따라서 걱정입니다. 그다음에 5번째 분야는 국공유 유휴 재산을 지역 상생 자산으로 개발입니다. 그래서 9번째 공약은 군 유휴부지 반곡 학성지구 조기 개발인데 원주가 또 군사 도시이기 때문에 군 유휴부지도 많아요. 현재 크게 보면은 1군수 지원사령부, 6.12 경자대, 6.12 수송외대, 원주 국군병원, 급양대,
1100 이거 뭐 어떻게 해요? 110 내가 저는 소셜 에이전트여서 전 더 몰라요. 나도 이런 부대를 나오지 않아서 1107 야전 공병단 예비군 훈련장 등 총 7곳이 있습니다. 저 미필이 아닙니다만 이게 저 익숙지가 않아요. 읽는 거 제가 나온 부대가 이런 부대가 아니어가지고 총 면적만 164만 5천 제곱미터로 축구장 230배에 달하는 지금 군 유일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활용하고 또 개발할 것이냐가 지역의 또 화두인데 근데 크게 묶어보면 지금 학성지구와 반곡지구가 있어요. 학성지구는 뭐 우리가 잘 아는 이제 1군 수지원 사령부라든지 뭐 313 중대, 612 수송대, 뭐 국군병원 부지가 속해 있는 거고요. 반곡지구는 이제 저희 집 근처이기도 한데 이제 예비군 훈련장 크게 있었던 부지 거기를 이제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원래 원주시 정부는 학성지구에는 학성저류지와 연계한 수변도시 그리고 시민체육공원 조성을 계획해 왔었습니다. 그리고 반곡지구에는 혁신도시와 연계한 사업 육성, 창업공간 조성 등을 계획해 왔어요. 그래서 2019년에 이걸 다 묶어가지고 기획재정부 토지개발 사업계획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작년 말에 LH를 통해서 이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예정이었는데 하필 또 기획재정부 예타 대상에 포함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예타 거쳐야 된다 해가지고 예타 한번 하려면 또 한 3년 걸리거든요. 그쵸. 지금 지연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니까 원주시는 이거 좀 빨리 할 수 있도록 예타를 뭐 면제를 해주든지 뭐 빨리 해주든지 좀 이거 좀 해주십시오. 이렇게 이제 요구를 한 겁니다. 조기 개발을 공약에 넣은 거예요. 제가 안 그래도 그 반곡 예비군 훈련장에서 거의 마지막으로 훈련을 받았었거든요. 근데 그때 거기 군 관계자로 계셨던 분이 여기 좀 있으면 이제 개발될 거다. 그래서 아마 금방금방 이게 뭐 만들어질 거예요. 이러셨는데 아직까지도 네, 금방 되는 건 없어. 그러니까요. 희망대로 가지 않아. 제가 작년에 이제 예비군 훈련을 저는 코앞이 반곡 예비군 훈련장에 있음에도 이전하는 바람에 이제 만종으로 다녔는데 거기 공사차가 하도 들락거리게 봤더니 그 근처가 일군 지사가 이전하는 곳이더만요. 보니까 네. 그래서 그때 거의 조성이 다 끝났다고 거기에 저 군인 아저씨가 말씀해 주시던데 적절한 표현을 못 찾아서 이거 그런 걸 보면 어쨌든 또 그런 이전은 빨리 되지만 또 이전한 기존 부지 맞아요. 남은 부지의 네. 개발은 항상 더딘 게 현실인 것 같습니다. 워낙 이해관계가 충돌한 지점이 네네. 있기 때문에. 자, 그리고 10번째 공약은 군 유휴부지와 폐철도를 공익 목적으로 사용할 때 사용료를 면제해 달라. 이게 최근에 이슈가 되는 게 뭐냐면요. 시정부가 태장동에 있는 옛 국군병원 부지가 있잖아요. 그리고 일군수 지원사령부 예하의 612 수송외대 부지도 있습니다. 이런 미활용 군용 부지에 두 곳에 임시 주차장을 조성하려고 하고 있어요. 도합 186면인데 근데 이걸 조성하려고 하니까 국방부가 연간 5천만 원이 넘는 부지 사용료를 지금 요구하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돈 내놔라. 시정부 입장에서는 야 원래 안 쓰는 땅 공익 목적으로 쏘겠다는 건데 가만히 두면 뭐하냐 놀리면 뭐하냐 우리가 그것 좀 활용해 보겠다는 건데 시민들 위해서 우리 저 차고 아니야? 시민들 쪽 차고 하는 건데 5천만 원 이상 내놔 이거 너무한 거 아니냐? 가뜩이나 돈 없는데 이렇게 이제 하소연을 하고 있는 거죠. 시정부가 지금 부당한 처사라며 반발한 상황이다. 그래서 이것을 뭐 강원 특례법에 넣어주든지 간에 특별법에 넣어주든지 간에 하여간 사용료 면제를 좀 해달라. 이거를 이제 대선 공약 반영을 요구를 한 거고요. 그다음에 11번째는 시민이 공감하는 원주 교도소 이전 부지 개발입니다. 무실동 원주 교도소 내년쯤에 이제 봉산동으로 이전할 예정입니다. 거의 이제 공사가 마무리 단계인 것 같은데 이것도 오래 걸렸어요. 오래 걸려요. 네. 근데 지금 더 큰 난항은 뭔지 아십니까? 봉산동을 이전하는 건 그렇다 쳐. 그럼 지금 이제 무실동 부지는 어떻게 할 거냐? 이게 지금 사업 계획도 안 잡혀있단 말이에요.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서. 지금 구상은 이렇습니다. 기존 부지에다가는 이제 주거, 의료, 여가, 복합 실버 타운을 조성하자라는 그냥 뭐 밑그림도 아니야 막 가닥 정도만 잡아놓은 거야. 아이디어 정도만 이제 나왔어. 그래서 원래 2019년 국유재산 토지 개방 선도 사업에 선정되긴 했습니다. 근데 이후에 후속 절차가 지연되고 있어요. 지금 기획재정부 사업계획 수립도 안 나온 상황입니다. 어쨌든 저 원주 교도소 부지 자체는 쉽게 아니잖아요. 저 국유지니까 국가에서 좀 해줘야 되는데 이게 뭐 합동청사 부지도 그렇고 옛 법원 부지도 그렇고 느려 중앙정부는 뭐 신경을 안 씁니다. 심한 애 같습니다. 원주시 정부만. 그러니까 그래서 이것도 좀 시민이 공감하는 방식으로 좀 개발을 해달라. 요구를 한 거고요. 마지막으로 6번째 분야는 인구 소멸과 고령 사회에 대한 선제적 대응입니다. 그래서 12번째 마지막 공약은 은퇴자 미니 신도시 조성이에요. 원주는 교육 인프라 잘 돼 있죠. 대학이 5개나 있습니다. 그리고 의료 인프라 잘 돼 있죠. 우리 뭐 세브란스 기독병원도 있고. 그래서 이런 인프라가 일단 잘 갖춰져 있기 때문에 매력 포인트가 있다. 그리고 군 공유 유유재산 아까 많이 봤지만 앞으로 개발할 곳 많다. 네. 그래서 이런 땅은 많다. 땅이 풍부한 점을 좀 어필을 하면서 이런 자원들을 활용해서 좀 은퇴자들이 좀 서울에서 이제 좀 퇴직하고 연금 받으면서 이제 생활을 좀 여유 있는 안락한 생활을 좀 교외에서 누리고 싶으신 분들 좀 원주로 와서 좀 즐길 수 있게 그런 신도시 조성할 수 있게
좀 밀어달라 이런 공약을 내놓은 거죠. 그래도 그 안에서도 어느 정도 인프라가 갖춰져 있는 게 원주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네. 자녀들의 또 교육이나 이런 걸 신경 쓸 수밖에 없기 때문에 맞아요. 또 노후에는 또 의료가 굉장히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점을 감안했을 때는 교외 지역 중에서 특히 강원도 지역 중에서는 원주가 그나마 인프라가 또 가장 좋기 때문에 그 점을 좀 강하게 좀 어필하고 있는 거죠. 뭐 원주에 사시는 분들이 많이 원주가 살기엔 좋다 뭐 이런 말씀 많이 하시니까 뭘 또 살기에 좋다로 또 이렇게 묘한 뉘앙스를 남기셔. 그러니까 이게 뭐든 다 적당히 그렇죠. 있어서 이렇게 뭐 자연도 가깝고 그다음에 작은 서울이지. 그렇죠. 그렇게 말하면 그게 뭐 그런 장단점이 면에서, 있습니다만 네, 살기 좋다라는 평가가 많기 때문에 그 점을 좀 더 활용해 보겠다라는 네. 것 같습니다. 어쨌든 우리도 인구 소멸을 또 걱정해야 되는 시기에 놓였기 때문에 처지에 놓였기 때문에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는 거죠. 안심할 수 없다는 겁니다. 자, 이런 가운데 강원도 정부도 지금 도 차원의 공약을 확정했어요. 강원 대선 공약 추진단 여기 단장이 여중엽 행정부지사인데 이제 원주 출신이죠. 네, 원주 출신의 네. 여중엽 단장이 지휘한 대선 공약 추진단이 지난달 30일에 2030 미래 전략 과제를 확정했습니다. 2030인가? 아무튼 자, 네. 네, 그래서 61조 원 규모로 8대 분야 32개 공약 과제 115개 세부 사업을 구성했다고 합니다. 엄청 많습니다. 18개 시군의 이 의제를 다 담다 보니까 그래서 원주께 뭐가 반영됐냐 그것만 살펴볼 게 워낙 많아가지고 참고로 지난 대선 당시에는 원주가 제안한 공약이 거의 반영되지 않았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이때 군대에 있어서 잘 모르는데 왜냐하면 그때는 이제 강원 평화특별자치도가 하도 화두여가지고 특별자치도가 맞아요. 네. 원주 거는 별로 안중에도 없었나 봐요. 강원도가 별로 반영이 안 됐었대 그때 최문순 도정에서는. 근데 이번에는 원주께 그래도 좀 상당수 담긴 것 같다. 좀 긍정적인 평가를 지역 언론에서 내놓더라고요. 일단은 강원권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들어갔습니다. 이거는 뭐 김진태 도정도 역점적으로 하고 있기 그렇죠. 때문에 네. 원강수 시정과 운명 공동체다. 실패하면 다 같이 책임지는 거다. 잘 되면 또 다 같이 성과를 나눠 갖는 거고요. 그리고 강원과학기술원 설립도 들어갔습니다. GTX D노선 원주 신설도 들어갔고요. 원주 만종철도 연결선 조기 착공도 들어갔습니다. 저희가 지난 시간에 전해드렸죠. 이것도 화두예요. 그리고 강원 내륙선 철원, 춘천, 원주를 연결하는 철도죠. 이 철도 건설도 들어갔고요. 어떻게 보면 이거를 위해서라도 원주 연결성이 필요한 네. 춘천을 위한 공약 아니야? 계속 볼수록. 자, 그리고 원주 공항 시설 개선으로 국제선 취약 여건 조성 이것도 들어갔고요. 근데 이게 특이하더라고. 더 아트 강원 컴플렉스 건립 국비 지원 들어갔습니다. 오페라 하우스 들어갔어요. 이거 강북동 종축장 부지에. 아니 근데 왜 원주는 이걸 강조를 안 했을까요? 그런 면에서는 강원도가 해줄 걸 알고 아 몰래 뒤에서 넣은 거 아니야? 쪽지로? 그러니까 이게 감사원에서도 그 더 아트 강원 콤플렉스 쪽지 예산으로 국비 1,000억 원 지원했다가 감사원 적발됐었잖아요. 맞아요. 이거 부적절한 국비 지원이었다 해가지고 지금 취소된 거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거를 이제 공식적으로 아예 대선 공약에 넣어서 우리 좀 해주십시오 이러고 있는데 근데 그때도 얘기했죠. 이게 안 된다니까? 오페라 하우스 짓는데 국비를 지원한 사례 자체가 엄청 드물다는 거예요. 맞아요. 이런 류의 행사 시설, 공연 예술 시설 짓는 데 있어서 이런 건 지자체 자체 지원을 하라는 게 지금까지 기재부의 방침이란 거죠. 아니면은 뭐 대기업이 기부 체납을 하는 방식을 그렇죠. 택하거나 그러면 그 재정 네. 준칙을 다 어겨가면서 우리한테 특혜를 달라는 건데 그러기에는 사실 논리가 우리가 팔이 안으로 굽고 싶어도 맞득치가 않다라는 네네. 생각이 듭니다. 하여간 이번에 대선 공약 제안으로 들어갔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국립현대미술관 분관 유치도 들어갔습니다. 근데 정확히 원주라고 명시는 안 돼 있거든요. 순천일 수도 있고 원주일 수도 있고 강릉일 수도 있고 뭐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분관 유치도 이번에 포함이 됐다. 이렇게까지 반영이 됐다. 이렇게 보면 어쨌든 상당수가 포함된 걸 보면 그래도 김진태 도정이 원주를 좀 신경 쓰고 있는 거 아닙니까? 맞아요. 원주 소외로 맨날 얘기하지만 난 잘 모르겠어요. 이런 거 보면은 하여간 그렇습니다. 이렇게 쭉 봤을 때 이게 원주시가 원하는 공약에 대해서는 저희가 쭉 얘기해봤습니다. 원주 시민이 원하는 공약은 과연 몇 개나 들어갔을까라는 생각이 또 들기도 합니다. 약간 괴리감이 느껴지기도 네. 하고 뭐 와닿는 것도 있고 하긴 그렇습니다만 그래서 여러분들도 혹시 뭐 공감이 가시는 공약 아니면 이런 건 필요하지 않은 것 같은데 왜 들어갔나 싶은 공약 또는 내가 원하는 공약 있으시면 적극적으로 댓글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도 조만간 이제 대선 프리뷰 준비하고 있잖아요. 맞아요. 그때 공약 네. 얘기하면서 저희 의견도 좀 말해보고 여러분들이 남겨주신 의견도 좀 살펴보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이슈. 강원도 정부가 당초 예산 7조 8,059억 원보다 4.7% 3,640억 원 증가한 1회 추가 경정 예산안 8조 1,698억 원을 편성해 도의회에 제출했습니다. 눈에 띄는 건 지방채 1,900억 원을 발행했어요. 우리 원주시 정부도 오랜만에 그쵸, 지방채 발행해가지고 네. 지난번 1회 추경에 얹었었는데 도 정부도 따라갔다. 지방채 1,900억 원 규모를 발행했다. 뭐 이유는 세수 부족입니다. 부동산 거래 둔화로
취득세가 1,511억 원 감소했고요. 그리고 보통 교부세, 이거 중앙정부에서 내려다 네네. 주는 거죠. 지방 균형 발전을 위해서. 보통 교부세도 404억 원이 줄었고요. 순세계 잉여금, 그러니까 작년에 쓰고 남은 돈, 보통 이 재원으로 추경을 편성하는데 이것도 1,000억 원 가까이 줄었다고 해요. 한마디로 돈이 없으니까 빚을 낼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아주 그 정부는. 복합적으로 빵꾸가 났네요. 빵꾸가 대대적으로 났다. 빚으로 메워야 한다. 도정부가 외부 차입 지방채를 발행한 건 코로나19 때문에 역시 세수가 부족해져서 지방채 1,000억 원을 발행했던 2021년 이후 4년 만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김진태 도정에서는 지방채 발행이 처음이에요. 도정부는 민생 안정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불가피하다고 설명을 하는데요. 그러나 김진태 도정의 총체적 재정 운영 실패라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정의당 강원도당이 특히 비판의 날을 세우고 있는데 최근에 이 정의당이 이름을 그 민주노동당으로 맞아요. 바꿨는데요. 네. 바꾸기 전에 성명을 냈습니다. 정의당 시절에 냈습니다. 이름이 정의당이다 시절. 29일 지난해 29일에 성명을 내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김진태 지사는 취임 직후 절대 지방채 발행은 없다고 단언했다며 불과 2년 만에 자신의 약속을 완전히 뒤집은 것이라고 꼬집었습니다. 말을 바꿨다. 거짓말을 한 거 아니냐? 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이래서 사람이 뭔가 확언을 하면 안 근데 돼요. 김진태 지사는 지난번 레고랜드 때도 그렇고 그러니까. 그 강원 중도개발공사 때도 그거 왜 이렇게 확언 단언을 많이 해? 그러니까. 이렇게 정치인이 보통 그래도 애둘러 얘기하거나 맞아요, 좀 맞아요. 좀 여러 가지로 빠져나갈 수 있는 구멍을 만들기 마련인데 뭐 최대한 노력해 보겠다. 뭐. 이분은 항상 말 때문에 리스크가 생기는 것 같아요. 아니, 그리고 국회의원 뭐- 시절 때도 그렇고. 뭐 발행 없다 이것도 아니고 절대 없다. 이러고 이렇게 붙여놓고 이따가도 얘기하겠죠. 중도개발공사 채권 2,000억 원 반드시 회수하겠다. 그러니까. 다 어기고 있습니다. 지금 줄줄이. 또 말을 바꿨어요. 자, 김 지사는 2022년 8월이었습니다. 취임 한 달 만에 임기 중 재정 혁신 방안을 발표하면서 빚덩이에 눌려 있는 강원도를 비판했습니다. 그러니까 최문순 도정이 방만하게 재정 운영해서 지금 빚이 난리가 났다고 우리 큰일 났다. 내가 이거 어떻게든 빚 줄여보겠다. 긴축 재정 해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래서 1조 원이 넘는 채무를 4천억 원 수준으로 줄이겠다 밝힌 바 있습니다. 하지만 이후에도 재정 운영은 위기의 연속이었어요. 2023년 세입 결손 규모가 4,700억 원에 달했습니다. 그래서 원래 우리가 강원도청 이전하려고 적립해 놓은 돈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 적립금 650억 원을 이 세수 빵꾸를 메우는데 썼습니다. 어떻게 보면 적금을 깬 거네요. 그렇죠. 적금을 깨버렸어요 이때. 그걸로도 모자라서 각종 기금에서 1,600억 원을 어떻게 긁어봅니다. 그걸로 다시 채무를 메우는 상황도 벌어졌습니다. 정말 눈물겨웠습니다. 이 당시에. 우리 뭐 통장에 1원, 2원이 있던 것들 그러니까요. 하나씩 야, 긁어가지고. 긁어올 데 없어? 야, 그거 다 털어와. 통장 다 털어와. 집안에 있는 서랍장을 다 뒤져서 네네. 찾아온 거죠. 그래서 2023년 말 강원도의 실질 채무는 8천억 원에 육박했어요. 이번에 지방채까지 발행하면 지방채도 지금 2천억 원 규모잖아요. 그럼 8천억에 2천억 원 합치면 다시 1조 원대로 채무가 늘어날 전망이거든요. 아니 낮추기는커녕 아까 뭐 취임할 때 뭐라 그랬습니까? 1조 원이 넘는 채무를 4천억 원 수준으로 줄이겠다 했지만 도로 지금 1조 원이 유지된 상황이에요. 채무가. 근데 이 채무 규모를 보면서 방만한 운영으로 그러니까요. 인해서 그걸 이게 비판했는데 긴축 재정이 무색해지는 모양새죠. 그럼 지난 3년 동안 뭐 한 건가 싶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정의당은 민주노동당은 레고랜드 사태로 디폴트 선언을 해 지방채 신뢰도를 떨어뜨린 장본인이 다시 입장을 바꿔 지방채를 발행한다는 것은 국민을 우롱하는 행태라고 비판해서 다시 한번 이제 레고랜드 사태를 환기한 거죠. 네. 그러면서 재정 위기의 근본 원인으로 윤석열 정부의 무분별한 부자 감세 정책을 꼽았습니다. 법인세 인하, 종부세 완화 등 부자 감세로 2년간 세수 87조 원이 증발했다. 이 때문에 작년 보통 교부세 2,286억 원이 삭감됐다는 거죠. 올해도 상당한 양의 지금 보통 교부세 삭감이 예정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견된 결과라는 거죠. 중앙 정부에서 이렇게 줄줄이 다 감세를 해주니까 당연히. 특히나 종부세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 그게 지방 교부세로 들어가도록 돼 있거든요. 재원 자체가. 근데 종부세를 깎아주면 사실 지방 교부세를 줄이겠다는 거와 다를 바가 없어요. 근데 거기에 대한 대체 재원을 마련 안 해놓고서 그냥 종부세 포퓰리즘적으로 깎아버린 거 아닙니까? 중앙정부에서. 그러다 보니까 지방은 죽어나는 거죠. 재정난에 시달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게 또 하나만 굴러오는 게 아니라 그런 스노볼이 굴러 더 늘어나잖아요. 그러면 네. 지방정부는 이렇게 지방채를 발행해 나갈 수밖에 없는 거고 그게 또 빚이 돼가지고 맞아요. 나중에 재정 악화로 이어지는 거고 재정 자립도 하락으로 이어지는 거고 그걸 지금 중앙정부가 자초를 한 상황이다. 그리고 이런 가운데 그러면 뭐 추경안이라도 잘 짰냐?
외부 요인만 있는 거냐? 그럼 추경 아니라 내실 이렇게 좀 잘 짜서 했으면은 뭐 지방채 발행 우리가 용인해 줄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1회 추경안도 민생보다는 개발 사업에 방점을 뒀다는 평가를 정의당, 민주노동당은 내리고 있어요. 신청사, 도청 신청사 건립기금에 123억 원을 배정을 했는데 맞춤형 복지 확대에는 97억 원을 편성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정말 민생을 생각했다면 복지 정책을 화끈하게 늘려야 되는데 그쵸. 오히려 네. 지금 솔직히 말해서 신청사를 너무 큰 개발 규모로 키우다 보니까 많은 돈이 들어가는 상황 아니에요. 맞아요. 그러니까 너무 여기에 예산을 투여하고 있는 거 아니냐라고 비판을 하고 있는 거죠. 아니 이렇게 예산이 없으면 우리가 집안 그 가게도 우리가 먹을 걸 좀 줄일까? 그러니까 필요한 부분을 딱 줄이면서 정말 그러니까 쓸데없는 데를 줄이고 필요한 부분을 쓰게끔 돼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리고 뭐 하드웨어를 좀 어찌든 줄여 나가야 맞아요. 뭐 차를 네. 바꾸는 걸 좀 늦춘다든지 네네. 사실 그런 작업들이 들어가야 되는 건데 안 돼. 차는 무조건 바꿔야 돼. 차에 지금 할부금을 좀 끌어당겨서 쓴 느낌 아닙니까? 그쵸. 먹을 거 줄여가면서 네. 오히려 그러니까 내가 이게 맞는 설사 건가? 뭐 차량을 구매하려고 계약금을 걸었더라도 그 계약금을 조금 하더라도 홀드를 해놓을까 그렇죠. 뭐 이렇게 할 텐데.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 강원도 18개 시군에서 도청에 당장 예산 투입이 급하다고 공감할 만한 분들이 몇 분이나 계시겠습니까? 그쵸. 이게 네. 사실 강원도 높으신 분들의 현안이 아닐까 싶은 생각도 있는 거예요. 와닿지 않는다는 겁니다. 오히려 지금은 민생, 복지 정책이 중요하지 않겠냐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리고 지난 반년 동안 레고랜드 하중도 개발을 맡고 있는 강원 중도개발공사에 세금 540억 원을 투입했죠. 저희가 여러 네. 차례 지적을 했습니다. 그래서 신청사 건립 기금과 중개공에 들어간 돈을 합하면 결국 이번에 지방채 발행하는 액수의 35%를 개발 사업에 쏟아붓는 셈이거든요. 그럼 결국 개발하려고 지금 빚내는 거냐라는 비판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요것만 잘 조정하더라도 지방채 발행 규모를 훨씬 조금이라도 줄일 줄일 수 있는 거잖아요. 당연히 그렇죠. 네. 그리고 앞으로 이제 고은리 행정복합타운, 이제 신청사와 함께 여기 대대적으로 이제 주상복합 뭐 신도심을 건설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 건립에 필요한 재원이 9,030억 원이거든요. 이거 재원 조달 어떻게 할 거냐? 뭐 민간 투자 받는다 뭐 이렇게 하는데 그거 되겠냐? 여기에 대한 방안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는 점도 불안감을 키운다는 거죠. 결국에는 추가 지방채 혹은 공사채 발행이 불가피한 건데 이것도 빚내서 할 거냐? 그럼요. 걱정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과연 감당할 수 있겠냐? 그런 상황을. 더구나 지금 도정부는 스스로 재정 악화를 좀 자초하는 측면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춘천의 붕어섬 태양광 발전 단지라고 있습니다. 이게 연간 30억 원 이상 수익이 기대되는 발전 단지거든요. 그리고 대관령 풍력 발전 단지도 있습니다. 이 두 개를 도정부는 두 부지를 강원개발공사에 작년에 무상으로 넘겼어요. 그냥. 이게 도가 수익을 먹을 수도 있는 건데 그걸 그냥 포기하고 다 개발공사에 넘겨준 거야. 물론 개발공사는 지방 공기업이니까 뭐 민간에 넘긴 건 아닙니다만은. 네네. 근데 넘긴 이유가 뭐냐면은 결국에는 행정복합타운을 건립하려면 그 건립을 맡을 강원개발공사가 공사채를 발행해야 하지 않습니까? 공사채를 발행하려면 채무 규모가 적어야 된단 말이야. 채무 비율이 낮아야 된단 말이야. 그 채무 비율을 낮춰주기 위해서 재산을 불려주기 위해서 일부러 도가 갖고 있던 재산을 그냥 준 거지 무료로. 그런 식으로. 결국에는 자기들 개발 사업하려고 도가 이윤을 얻을 수도 있는 부지를 그냥 공짜로 줬다는 거 아닙니까? 그쵸. 우리 네. 저기 옛 드림랜드 부지도 다 줘버렸잖아. 맞아요. 지금 개발공사에. 다 그런 식으로 하고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재정 운용을 완전히 그냥 특혜를 주는 느낌으로 하고 있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도의 이익까지 포기해가면서. 이거는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라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공기업이 되게 운영을 탄탄하게 하거나 더 미래 가치가 높기 때문에 여기에 줬다가 아니라 당장의 리스크를 당장의 빚을 그냥 낮추려고. 그 면하기 위해서. 그렇죠. 네. 강원개발공사도 지금 빚이 얼마나 많은데 지금 알펜시아 사업의 실패 때문에 문제가 많아요. 누적된 문제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강원평화경제연구소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김진태 지사가 임기 후반에 강원 재정 해결의 소방수가 아닌 방화범으로 전락할 우려가 있다. 그러니까 본인의 임기 초반에 그 포부는 어디 가고. 그렇죠. 불론 네. 세이브를 양산할 가능성이 크다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 제논의 물대기식 엉터리 전망으로 경제 상황을 제대로 예측하지 못하고 지방채 발행은 없다는 입장을 고수한 김 지사가 이제 와서 일체의 사과와 반성 없이 막대한 빚을 지고도 아무렇지 않게 행정과 재정을 운영하는 모습을 보면 과연 전임 도정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이렇게 한 거죠. 긁은 겁니다. 최문순과 김진태 뭐가 다르냐 너가 그렇게 최문순 욕하지만 똑같네 이제 보니. 맞아요.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이런 외부 요인에 되게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내부의 이런 경제적 요건들을 정리해도 모자랄 판에 그렇죠. 그거는 이렇게 어려워 이것 때문에 우리 어려운 거야라고 얘기하면서 앞을 가리고 내가 하고 싶은 건 하겠어 그렇죠. 라고 밀어붙이는.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김진태 도정이 취임할 때부터 최문순 도정 때리기로 시작을 했잖아요. 네네. 최문순 도정이 재정운영 개판으로 해가지고 내가 너무 힘듭니다. 그래서 최문순 도정 때 했던 거 내가 싹 다 뭐 디폴트를 하건 뭐 채무를 감액을 하든 하겠다. 그래서 강원 중도개발공사 빚 2천억 못 갚겠다. 디폴트 선언하는 바람에 레고랜드 사태 벌어지고 맞아요. 중도개발공사에 지금 막대한 세금을 투입해서 파산을 막아야 하는 그런 정말 절체절명의 재정 위기를 초래한 거 아닙니까 지금 와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재정에 대한 큰 그림을 가지고 뭐 4개년 계획을 세워서 착착 진행해 나간 게 아니라 단기적으로 정말 즉자적인 처방만 내려왔다는 거죠. 최문순 때리기만 하면서. 그러니까 시기마다 그런 식으로 즉흥적인 대응을 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막판에 와서 지방채 발행을 해야 하는 상황까지 초래하고 말았다. 그러니까 김진태 지사가 자신은 뭐 최문순과 다른 능력 있는 정말 행정가 이미지를 만들려고 하지만 지금 보면은 아마추어적인 지금 행정을 펼치고 있다는 거예요. 맞아요. 그런 지점들을 많은 이들이 비판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그런 와중에 자기가 하고 싶은 건 꼭 해야 돼. 개발 사업은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최문순하고 뭐가 다른 거야? 김진선하고 뭐가 다르냐는 거야. 김진선의 알펜시아, 최문순의 레고랜드, 그리고 지금 그 김진태 행정복합타운. 그러니까요. 레츠고 아닙니까 이거? 네.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대응을 즉흥적으로 하는 것만으로도 비판을 받아야 되는데 그렇죠. 그거 플러스 전에 했던 것과 똑같이 개발 사업 하겠다니까 더 비판을 받아야 되는 지점인 거예요. 선거 앞두고 또 어쨌든 윤곽을 내야 되니까 이 사업에 네네. 더더욱 지방채 발행이 이렇게 좀 무리수를 감행하는 모양새지요. 자, 이런 가운데 절차적 문제를 지적하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강원 도의회에서 나왔어요. 도정부가 지방채 발행 과정에서 도의회와 사전 협의가 없었다. 그냥 예산안 띡 올려놓고 우리 추경합니다 이렇게 발표를 해버렸다. 이거 너무한 거 아니냐. 내가 지방채 발행하는 건 이해하지만 이거 절차 너무 잘못됐다. 우리 도의회가 심사를 그래도 똑바로 해야 되는데 그 권한을 보장하지 못하고 있는 거 아니냐. 그래서 앞으로 조례 개정을 하든 뭐든 해서 재정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뭐 사전에 지방채 발행할 때 도의회와 반드시 협의를 하든 뭐 정확한 어떻게 보면 뭐 단계별 채무 상환 계획을 제출하든 이런 절차들이 필요하다고 지적을 한 거죠. 안 그래도 시의회도 이번에 추경에 그 지방채 발행하기 전에 이 전 회기 때 이 지방채 발행에 대해서 상의를 하는 모습이 있었거든요. 상의 수준이 아니라 동의안을 아예 제출했죠. 네네. 그래서 동의안을 의결 받은 다음에 지방채를 이제 발행을 했었는데 맞아요. 저도 네. 의아해서 봤는데 도정부는 그런 절차를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안 해도 되는 건지 뭐 의무사항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는 그런 절차 없이 그냥 바로 추경에 얹어버렸습니다. 불과 2주 전만 해도 지금으로부터 2주 전만 해도 지방채 발행할 듯이란 보도가 나왔었어요. 그러니까 그때까지도 오피셜이 아니었어요. 갑자기 추경안 하면서 얹어버린 거거든요. 이때 지방채 발행을. 그러니까 이런 것만 봐도 좀 졸속으로 하는 네네. 모양새죠. 그러니까 한치 앞은 보고 지금 재정 운영을 하고 있는 건지 의아할 따름입니다. 그 레고랜드 때도 이러한 부분들 때문에 그러니까 도의와 상의 없이 뭔가를 하거나 아니면은 그 서류 내용을 의도적으로 감추거나 이런 것들에서 비판이 계속해서 있었는데 자기도 그렇게 하고 있는 거죠. 맞아요. 그러니까 왜 도지사만 되면은 이렇게 도의회를 무시하지 못해서 안달인지 모르겠습니다. 도의회 패싱은 도지사의 디폴트인가? 라는 생각이 들고요. 참고로 이 아까 도의회에서 절차적 문제를 지적한 거는 여당 의원이 지적을 했어요. 태백 출신의 국민의힘 문관현 의원이 지적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당에서조차도 절차적 네네. 문제를 삼을 만큼 이번 지방채 발행을 두고 말이 많다, 비판이 많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김진태 지사 강원 중도개발공사 채권 2,050억 원 반드시 회수하겠다. 그리고 절대 지방채 발언은 없다라고 등등등 단언을 해왔지만 모두 다 뒤집는 네. 모양새입니다. 그래서 이거 어떻게 책임질지 모르겠어요. 뭐 책임질 시간이 뭐 이제 다가오고 있습니다만 여러분들 잘 기억하셨다가 맞아요. 네. 선택하실 때 참고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물론 이 세수 결손은 중앙의 재정 운영 실패 탓이 크죠. 뭐 아까 말씀드린 부자 감세. 그러나 크게 보면은 같은 정당에서 벌인 일입니다. 그럼요. 국민의힘이라는. 네. 그러니까 중앙 지역을 가리지 않고 보수 정권이 지금 재정 운영을 개판으로 한 탓에 앞뒤 재지 않고 무조건 부자 감세를 밀어붙인 탓에 이런 결과물이 나온 게 아닌가. 최근에는 보수 언론들도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법인세라든지 이런 부자 감세를 했을 때 낙수 효과가 과연 얼마나 나느냐. 검증되질 않았다. 그래서 이제 학계에서는 낙수 효과라는 용어 자체를 폐기해야 할 판이다. 보수 언론조차도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오히려 부자 증세를 했을 때 고용 악화가 된다는 근거가 없다. 그러니까 항상 얘기했잖아요. 부자 증세하면은 고용이 위축돼가지고 맞아요. 법인세 증가하면은 고용 위축될 거라고 하는데 그게 오히려 근거가 없다. 오히려 고용이 늘어나는 결과도 있다. 그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그동안의 보수 정권의 경제 패러다임에 대한 전환이 요구되는 상황이었는데
윤석열 정부도 그렇고 김진태 도정도 그렇고 넓게는 원강수 시정까지 그저 고전적인 그런 낙수 효과에 네. 그 신념에 사로잡혀가지고 재정 운영을 펼치다 보니까 이런 빵꾸가 나고 그게 어떻게 민생이 보면 터지고 이러고 있다. 장기적 경제 관념 그 전망에서 오는 게 아니라 당장의 표를 얻기 그렇죠. 위한 슬로건으로 활용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이러면서 누가 포퓰리즘을 운운하냐고. 자기들도 정말 그 당장의 여론에 따라서 이런 식의 포퓰리즘적인 재정 운영을 하고 있는데 하여간 요 두고두고 계속 저희가 비판해야 할 사안인 것 같습니다. 마지막 이슈. 김병지 강원FC 대표가 기어코 선을 넘었습니다. 이번 주에 이 뉴스로 도배가 됐는데 아니 저는 그래서 뉴스가 다시 나오길래 이전 걸 다시 리바이벌 하는 건가 이 생각이 아닙니다, 들었었어요. 이게 원래 끝난 사안이었는데 다시 한번 불 붙어버렸어요. 현재 진행형이 돼버렸습니다. 저희가 지지난주에 이 소식을 전해드렸었잖아요. 강원FC 네네. 관련해서. 그래서 좀 뭐 서로 화해하고 일단락 됐다라고 했는데 역시나 완전히 화해한 게 아니었다. 언론들의 뭔가 예단이었다. 남아 있었어. 앙금이 아주 뿌리 깊게 있었다라는 것을 실감할 수가 있습니다. 강원FC가 지난 3일 열린 리그 춘천 홈 경기 시작 직전에 6동안 춘천시장과 시정구 관계자의 경기장 출입을 막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이게 웃긴 게 뭐냐면 춘천 송암 스포츠 주경기장이잖아요. 네네. 이 춘천 송암 스포츠타운 주경기장 자체가 춘천시 거거든요. 춘천시가 소유 관리한 시설인데 이 경기장의 주인이라고 할 수 있는 춘천시장과 춘천시 관계자가 못 들어가고 경기장을 빌린 구단이 오히려 주인을 내쫓는 형태가 됐다. 아니 물론 뭐 그럴 수는 있죠. 뭐 그러네. 뭐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뭐 왜 함부로 들어오세요 뭐 이렇게 할 수는 있습니다만은 무단 침입이 아닌 이상. 근데 이거 무단 침입도 아니고 이거는 엄연히 들어오던 관례가 있는 건데 맞아요. 경기를 보러 온 시장과 관계자를 못 들어오게 막아선 것은 대단히 이례적이고 역사상 이런 사례가 있었나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심지어 당일에 이걸 막았다고 그렇죠. 하더라고요. 경기 시작 네. 30분 전이었습니다. 네네. 자, 강원FC는 왜 막았냐? 경기장 밖 도로변에 김병지 대표 사퇴를 촉구하는 현수막을 춘천시 정부가 철거하지 않은 점을 문제 삼았습니다. 최근에 ACL 아시아 챔피언스리그 엘리트 홈 경기 춘천 개최를 두고 춘천시 정부가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였다면서 김병지 대표가 공개 기자회견을 열고 이 K리그 흥행은 춘천보다 강릉이 솔직히 뛰어나지 않냐. 앞으로 홈경기는 강릉에서만 개최하는 방안을 검토해보겠다. 춘천 홈경기 배제론을 꺼내 들었었단 말이에요. 맞아요. 폭탄 발언을 네. 했단 말이에요. 여기에 춘천이 단단히 화가 났죠. 내년부터 안 할 겁니다. 막 이랬잖아요. 이게 사실 엄청 네. 민감한 사안이잖아요. 가뜩이나 춘천 강릉 나눠서 하는 것도 지금 예민한 문제인데 아예 춘천 빼고 가겠다. 그러니까 춘천에서 이제 들고 일어난 거 뭐 막말이냐 이런 정말 춘천 폄하 발언이 어딨냐. 맞아요. 이렇게 분노를 표출을 했는데 그래서 여기에 반발한 춘천시 축구협회 등이 김 대표 사퇴를 촉구하는 현수막을 이제 경기장 주변에 내건 겁니다. 그래서 이제 강원FC에서 현수막 철거 요청을 했죠. 하지만 시정부, 춘천시정부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왜냐? 광고성이 없는 현수막은 게시자가 명확한 경우에는 계도 조치 후 철거하게 돼 있고 또 경기 시작 전에 게시돼 즉각적인 대응이 어려웠다는 입장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크게 보면은 현수막이라는 게 표현의 자유일 수도 있어요. 우리가 무분별한 불법 현수막 이런 거를 떼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조건 그렇다고 현수막 붙었다고 다 떼버리는 것도 시민의 정당한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키는 결과를 낳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춘천시가 내걸고 있는 규정에 따라서 이 현수막을 처리하는 게 맞죠. 근데 춘천시 규정에 따르면 하여간 광고성이 없는 현수막은 게시자만 명확하다면은 책임 소재만 명확하다면은 뭐 일단 계도 조치 후에 자진 철거나 이런 걸 유도하는 쪽으로 돼 있다. 막 즉각적으로 무조건 시가 가서 다 뜯어버리고 뭐 이럴 수는 없는 거다. 아니 그랬다가 오히려 올 후폭풍도 되게 후폭풍이 크잖아요. 있을 수가 있으니까. 네. 그리고 너무 갑작스럽게 붙었기 때문에 우리 현수막 철거팀도 주말에는 쉬고 그러는데 이거 어떻게 뭐 즉각 기동반도 아니고 5분 대기조도 아니고 어떻게 바로 떼냐 뭐 이런 얘기를 한 거죠. 이해를 해달라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근데 그렇게 되니까 구단은 그래? 이거 안 떼? 그냥 냅둬? 너네도 그럼 김병지 사퇴 동의하는 거지? 그래서 경기 시작 30분 전 춘천시의 모든 출입 비표를 회수했습니다. 너네 출입권 다 내놔. 너네 못 들어가. 이렇게 된 겁니다. 아주 그냥 감정적으로 대응을 해버린 거예요. 강원FC는 처리가 빠르군요. 빠릅니다. 신속한 신속행정. 강원FC는 비방 현수막을 방치하기 위해 공짜 출입하는 비표를 반납해달라고 한 것이다. 돈 내고 들어와라.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 출입 금지는 아니라는 거야.
무료 공짜로 출입하는 비표를 반납해달라고 한 거다. 근데 솔직히 말하면 그동안 아무 문제 없이 출입하게 했다가 갑자기 그 반납하라 그러면은 그쵸. 뭐 들어오지 말라고 한 걸로 읽힐 수밖에 없는 거죠. 시그널이. 아니 그리고 조치를 안 했다고 보기에는 사실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그 절차에 따라서 처리를 한 건데. 그렇죠. 그러니까 그걸 안 뗐다고 그걸 처리를 안 했다고 생각한다라는 게. 그렇죠. 그래서 우리 골키퍼 출신 김병지 대표가 6동안 춘천시장을 막아냈다. 적극. 슈퍼 세이브를 해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강원 FC 입장에서는. 근데 좀 그렇죠. 아무리 그래도 이게 춘천시장 출입까지 제한하는 거는 너무하다. 그쵸. 우리가 볼 때는 네. 너무 감정적인 조치다, 즉흥적인 조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니 어쨌든 이게 뭐 파트너이기도 하지만 스폰서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스폰서 네. 문제를 떠나서 스폰서도 스폰서인데 도민구단이에요. 기본적으로. 춘천시의 세금도 들어가고 원주시의 세금도 들어가고 18개 시군의 세금이 다 들어가는 겁니다. 그럼요. 강원FC는 네. 도민의 세금으로 운영하는 도민구단입니다. 기업구단을 춘천시가 스폰서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춘천시는 어떻게 보면 운영에 한 정말 지분을 참여하고 있는 주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지분에 참여하고 있는 어떻게 보면 도민구단의 그렇죠. 개념이기 네네. 때문에 게다가 춘천시 정부는 홈경기 한 경기당 8천만 원을 운영 지원까지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꽤나 강원FC를 많이 신경 써주고 있는 그 지자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강원 FC는 높은 공공성과 사회적 책임을 요구받을 수밖에 없는데 이렇게 그냥 어떻게 보면은 강원 FC 맘대로 자의적으로 그냥 춘천시장의 출입, 춘천시 관계자의 출입을 제한하는 것은 너무 이것은 대응이 감정적이다. 맞아요. 라는 생각이 네. 들 수밖에 없습니다. 너무 사사로운 조치라고 해야 될까? 그런 느낌이 드는 거죠. 아니 그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에 대한 그 강원 FC의 대응 때부터 생각이 들었던 게 왜 이렇게 강자세로 가는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때도 김병지 대표가 인터뷰에서 그랬잖아요. 그 공문 한 줄 때문에 열받았다. 춘천 홈경기 개최는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 이것 때문에 내가 아마 논의 후 뭐 협조 검토해 보겠다. 요 정도 공문했으면 내가 이렇게까지 안 냈다. 근데 춘천 홈경기 개최는 불가합니다라고 해서 그것 때문에 화났다. 그럴 때 그거 강조했잖아. 우리 함께 운영하는 공동체인데 운영 공동체인데 근데 이렇게 정말 매정하게 남남인 것처럼 공문을 보내서 내가 거기에 화가 났다 했는데 지금 김병지 대표의 조치를 보면은 김병지 대표야말로 춘천시를 남남으로 생각하는 것 같다는 그쵸. 생각이 네. 듭니다. 더구나 그렇게 싸우고 나서 어쨌든 갈등이 해결 국면이었잖아요. ACL이 홈경기를 어쨌든 춘천에서 개최하는 걸로 합의를 봤잖아요. 극적으로. 그래서 이제 다들 화해했다. 이제 싸우지 말자. 이렇게 잘 돼가는 분위기였는데 여기서 굳이 시장 출입을 제한해가지고 갈등을 폭발시킬 이유가 무엇인가? 본인이 뭐 앙금이 남아있든 감정이 아직 풀어지지 않았든 간에 공과 사는 구별을 해야죠. 그럼요. 이런 조치를 했을 때 파장을 예상 못합니까? 지역사회에 어떤 정말 말들이 분노와 이런 반응들이 올지를 모른다는 겁니까? 대표이사직이나 돼서? 아니 그러니까 이것과 관련해서 그러니까 더 소통을 하거나 그러니까 이런 방식을 택해야지. 본인은 유튜브로 맨날 소통하면서 공중전만 하지 말고 지상전도 하란 말이야. 지역사회와 좀 접촉을 하고 그쵸. 또 얘기도 나누고 이래야 되는데 뭐 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춘천시 정부와 춘천 시민을 완전히 적으로 돌리는 꼴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 거고요. 육동환 시장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시민에 대한 모독으로 매우 유감스럽다라는 입장을 밝혔고요. 육동환 시장이 이제 민주당 소속이죠. 민주당 춘천 시의원, 그러니까 여당 시의원 일동도 김병지 대표의 사과와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그리고 야당인 민주노동당의 윤민섭 춘천 시의원도 믿기 힘든 초유의 사퇴라면서 김병지 대표가 성역도 아니고 축구 팬들이 건 현수막 몇 장을 시에서 늦게 철거했다고 지자체장 출입을 제한하는 건 김 대표가 얼마나 비상식적이고 무식하게 강원 FC를 운영하는지 극명하게 보여주는 것이라고 질타를 했습니다. 거의 뭐 여당 못지않게 세게 네. 매섭게 몰아붙이셨어요. 근데 이게 생각보다 더 크게 받아들여지는 거죠. 이렇게 되면은 그렇죠. 시 전체 여론으로 이게 확산될 가능성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화해가 쉽지 않아 보여요. 네. 김병지가 물러나든가 육동환이 물러날 순 없잖아. 네.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되는 건지 난 모르겠네. 그쵸. 그 지역 여론이 들끓으면서 되레 김병지 대표에 대한 사퇴 압박이 더 커지는 모양새다. 그러니까 김 대표의 이 옹졸함 때문에 쓸데없이 지금 싸움이 만들어지고 커지고 있어요. 나 왜 이렇게 구단 운영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가뜩이나 올해 구단 성적도 작년만은 못하고 좀 머릿속에 여러모로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지금 구단 운영을 두고. 근데 이런 펼쳐지는 게 게. 성적도 탐탁치 않으면은 이런 이슈가 터지면 그게 또 여기까지 불똥이 튈 수도 있는 거잖아요. 아니 그 강원 FC 팬들도 지금 다 이해를 못하겠다는 반응이에요. 김병지 왜 이렇게까지 하냐 도대체.
그러니까 웬만하면은 그래도 김병재 편을 들어주고 싶을 텐데 구단 팬들도 네네. 이거는 이상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우리나라 축구 팬들은 지자체장들한테 박하잖아요. 맞아요. 네. 뭐 했다 하면은 다 욕하잖아요. 지자체장 뭐 해주는 것도 없어요. 맨날 경기장만 온다. 막 이런 얘기 하잖아요. 아니면 뭐 축구에 정치 붙이지 말라 뭐 이런 얘기들도 근데 많고. 오죽하면 이때는 육동원은 그래도 경기장도 자주 오고 축구 좋아하는 사람들 그 사람 출입제 하는 건 너무한 거 아니야? 김병지 이거 뭐 하는 거냐?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면 지금 여론도 다 돌아선 게 아니냐? 맞아요. 춘천뿐만 아니라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일단 어쨌든 강원FC와 춘천시 축구협회는 이번 주 일요일 11일 김천과의 홈 경기에 앞서서 만나는데 합의를 했대요. 그래서 이때 대화 테이블에서 또 극적 합의 화해가 나올지 해결의 실마리가 나올지 아니, 궁금합니다. 안 싸우면 화해할 일도 없을 텐데 왜 그러니까. 자꾸 싸워? 왜 싸움을 만들고 자꾸 쓰잘데기 없이 이렇게 기사가 계속 나오게 하는지 아니, 근데 이해가 안 됩니다. 만약 여기서 합의가 되더라도 뭐가 좀 웃기는 상황이 올 것 같긴 해요. 그러니까. 그러면 현수막을 바로 떼겠습니다 이렇게 약속하기도 맞아요. 어려울 거고 춘천시 입장에서는 이미 감정의 골이 이렇게나 커진 상황에서 과연 뭐 이게 뭐 말끔하게 해소될 수 있는 방안이 나올 수 있을지는 좀 네네. 부정적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축구 얘기를 2주 거의 뭐 한 달에 두 번 그러니까요. 다루는 것도 오랜만이긴 한데 네, 먼저 통신 마지막 이슈로 다뤄봤어요. 이슈를 함께 알아보는 시간, 그게 뭔데? 그게 뭔데 오늘은 비판 언론을 길들이는 지방자치단체 광고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광수 시정이 자신들에게 비판적인 언론의 지자체 행정 광고를 중단하고 1억 원대 소송을 걸기도 하고 구독 취소를 하기도 하고 이런 갖가지 방법으로 압박을 가해온 사실을 저희가 수차례 이야기한 바 있죠. 그쵸. 대표적으로 원주 MBC와 원주 신문을 상대로 이게 그 참 언론의 약간 증표처럼 됐어요. 원주시에게 광고 중단 한번 맞아본 언론, 소송 한번 당해본 언론, 그런 거 경험 없는 언론은 참 언론도 아니다. 약간 이런 네네. 느낌이 되는 거죠. 제대로 된 비판 언론이 아니다. 원주시가 인증해주고 있습니다. 이게 훈장처럼 그렇죠. 이렇게. 이거 훈장이죠, 진짜. 근데 이게 요새 기사 나온 걸 보니까 비단 원주만의 문제는 아니더라고요. 지자체가 광고를 무기로 비판적인 지역 언론을 배제하는 경향이 전국적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합니다. 바른 지역 언론 연대라는 단체가 있습니다. 전국 50여 개의 지역 신문이 참여하고 있는데 이 바지연이죠. 바지연 회장이 원주투데이 오원집 대표이사예요. 전국 그 모임에. 이 바지연의 회장이. 그래서 이 바른지역 언론연대가 최근에 전국 48개 지자체의 행정 광고 집행 기준을 정보 공개 청구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기준으로 행정 광고를 언론사에 집행하고 있느냐 이거 내놔봐라 한 거죠. 근데 결과를 받아보니까 대부분 집행 기준이 모호하고 비판 언론을 배제하는 상황이라고 해요. 관련해서 미디어오늘의 장슬기 기자 그리고 오마이뉴스의 심규상 기자가 기사를 썼는데 이걸 바탕으로 좀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두 기사를 참고하시면 더 자세한 내용을 보실 수가 있어요. 일단 결과를 봤을 때 집행 기준이 홍보기사 건수를 집행 기준으로 명시한 곳이 다수라고 합니다. 한마디로 지자체 홍보를 많이 하면 그만큼 광고를 퍼주겠다. 아주 간단한 원칙이죠. 우리 많이 알려주면 우리 좋게 써주면 우리도 광고 해피하게 많이 줄게. 이런 느낌이라는 겁니다. 보통 광고비 집행이라는 건 광고비를 줘서 많이 써준다 이게 아니라 일단 많이 써줘. 써주면 많이 줄게 이렇게 되는군요. 선순환 구조인 거죠. 그러면 또 광고를 받은 만큼 또 좋은 기사 계속 써주고 그럼 광고비 많이 주고 네. 계속 돌아간다는 겁니다. 이게 뭐야? 그러니까요. 그래서 좀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일단 전남 해남군은 군정 기여도를 평가 기준으로 나왔고요. 경남 함양군은 군정 홍보 기여. 그리고 강원 춘천시는 시 정책을 적극 보도하는 언론사. 그리고 인천광역시는 시정 홍보기사 빈도. 전북 완주군은 보도자료 제공 대비 보도 건수. 그리고 충북 옥천군은 군정 홍보기사 건수 등 적극성. 그리고 전남 담양군은 군정 홍보 빈도 역시 전남 목포시는 보도자료 게재 건수를 집행 기준으로 삼고 있다고 합니다. 노골적이죠? 이거 우리가 보도자료 뿌린 거 얼마나 받아 써줬냐로 그러니까요. 광고를 주겠다고 하는 거니까. 이게 대비 보도 건수 이런 거는 그러니까요. 진짜로 이거 하나하나 다 체크하겠다는 뜻이잖아요. 지역 언론 입장에서는 이거 실적을 채울 수밖에 없는 네. 상황입니다. 집행 기준이 이렇다면은. 자, 우리 원주시는 어떠냐? 원주시는 한국 ABC 협회 기준 발행 부수와 유가 부수를 반영한다고 응답했습니다. 이 ABC 협회가 뭐냐?
신문 발행 부수 있잖아요. 전국에 신문 네네. 발행 부수를 어떻게 보면은 좀 공신력 있게 평가를 해서 그걸 바탕으로 합리적인 광고료 단가 산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돕는 단체예요. 문체부 아마 이제 유관 단체라고 해야 되나? 그 유관 단체 중 하나입니다. ABC 협회가 있어요. 그래서 ABC 협회가 어쨌든 뭐 공신력 있게 부수를 산정해 주니까 여기를 기준으로 우리는 광고를 주고 있습니다. 원주시는 이렇게 응답을 한 거죠. 그럼 어쨌든 그 언론의 규모에 따라서 집행을 하고 있다라는 게 원주시의 입장인 건가요? 그렇죠.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리면 ABC 협회가 어떻게 하냐면은 일단 신문사별로 얼마나 발행하는지를 받아요. 조사를 해서. 네네. 너네 얼마 발행하니? 조선일보도 몇 부 발행하니? 한겨레도 몇 부 발행하니? 이렇게 조사를 받아. 그리고 받은 거를 검증을 합니다. 이제 직접 조사에 들어가요. 실제 조사를 해서 얼마나 일치를 하는지를 보고 좀 더 객관적인 평가 결과를 내는 거죠. 뭐 조사 결과 실제로는 이 정도 부수를 발행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광고료 산정할 때 참고하세요. 이렇게 하는 게 이제 ABC 협회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좀 기본적으로. 공신력이 생기는. 공신력이 있다. 네. 근데 이론적으로는 이래요. 근데 실제 ABC 협회가 공신력이 있냐? 따져봤을 때 그렇지는 않다라는 의견이 많습니다. 특히 2021년 신문 유료 부수 조작 의혹이 한번 터진 적이 있었어요. 이 ABC 협회를 중심으로. 그래서 신뢰도가 완전히 추락해버렸습니다. 지금 ABC 협회에 대해서. 당시에 어떻게 했냐면은 일부 신문사들이 구독을 끄는 독자도 여전히 유료 구독을 하는 것처럼 바꿔치기 하는 독자 되살리기 수법부터 이미 문을 닫은 지국의 구독자 명단을 끌어오는 겁니다. 문을 닫아서 이 구독자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 명단을 그냥 가져오는 거야. 구독을 안 하는데도. 독자 밀어주기 수법 이런 걸 활용을 해서 발행 부수를 부풀린 정황이 당시에 드러났었습니다. 그래서 조선일보는 발행 부수 대비 유료 부수를 96%로 공표를 했어요. 이거 수치가 말이 안 되지. 찍는 것의 96%를 유료로 팔고 있다는 게 말이 돼? 여기 공짜로 나눠주는 게 몇십만 장 될 수도 있는데 아무튼 그렇습니다. 96%로 공표했지만 문체부가 사무감사를 벌여보니까 67%로 줄어들었다고요. 96에서 67로. 근데 이것도 생각보다 많다는 생각도 들긴 하는데. 이 정도 팔아야지. 그래도 조선일보는 이것도 못 팔면. 그리고 한겨레는 94%였는데 ABC에서는 실제 사무감사에서는 58%로 왔고요. 동아일보도 79%에서 60%로 하락한 바 있습니다. 그나마 당시에 한겨레는 사과를 했어요. 자사 지면을 통해서 우리가 부풀린 거에 대해서 사과한다. 근데 나머지 언론들은 반발했습니다. 이거 조사가 잘못됐다. 편파적으로 했다. 뭐 이런 얘기를 해서 문체부도 나중에 그런 정밀 조사를 해보겠다 하고 감감무소식입니다. 네. 머리 아파졌는지. 하여간 이렇게 공신력이 떨어진 ABC 기준을 여전히 사용하면서 자체적인 지표를 마련하지 않는 건 솔직히 말하면 게으른 행정이라고 볼 수도 네. 있어요. 분명히 이게 뉴스가 그때 대대적으로 나와서 수정을 하라고 지자체에도 이 문체부에서 권고를 했었는데 반영을 하지 않았다는 셈이죠. 자, 근데 더 큰 문제는 뭐냐면은 어떻게 집행을 한다라는 기준이 있는가 하면은 집행을 배제하는 기준도 있을 거 아니에요?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광고 집행하지 않겠습니다. 이런 언론사에게는 한마디로 이제 불매죠. 언론사 불매, 그쵸, 광고 네. 불매를 하겠다는 건데 이 행정 광고 집행 배제 기준이 더 큰 문제가 되더라고요. 지금 살펴보면은 많은 지자체가 비판 언론에 대한 광고 배제 지침을 세워놓고 있다고 해요. 강원 횡성군 같은 경우에는 비판 보도로 군정의 이미지를 훼손하는 경우 광고를 안 주고 있고요. 경남 통영시는 일방적인 시정 비판 기사를 지속적으로 게시할 경우, 그리고 충북 음성군은 과다한 정보 공개 청구 및 비판 보도, 그리고 충남 예산군은 우리 군 제공 홍보 자료를 특별한 사유 없이 10일 이상 보도하지 않을 경우 이건 비판도 아니고 그냥 게재하지 않을 경우. 보도 자료를 열흘 이상 보도하지 않으면은 광고 안 줄 수도 있다. 이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황당합니다. 경기 고양시 같은 경우에는 출입 등록 후 시에 대한 정책 보도 건수가 미비한 언론사. 그리고 역시 고양시입니다. 시 정책에 대해 불균형적인 시각으로 부정적인 내용을 지속적으로 보도한 언론사. 또 시가 언론중재위원회에 제소하거나 과장 보도로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 결정 처분을 받은 언론사. 이렇게 꼽아놓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은 사실상 언론의 존재 의의를 부정하는 듯한 광고 배제 지침 아니겠습니까? 그쵸. 언론의 존재 의의 사명은 기본적으로 시정 견제 감시 비판 아니겠습니까? 근데 비판을 하면 광고를 배제하겠다. 이거 뭐 시정 소식지 만듭니까? 그러니까 애초에 말도 안 되는 지금 집행 기준을 세워놓고 있다는 거죠. 배제 기준을. 아니 이게 어떤 사적인 그냥 민간 기업에서도 이런 기준이 있다라는 게 알려져도 비판을 받잖아요. 논란이 될 수도 있죠. 네. 근데 막 100번 양보해서 그거는 뭐 사기업이니까 그럴 네네. 수도 있죠. 이윤 추구를 위한 과정으로서. 근데 이거는 우리 세금으로 운영하는 지자체의 공적 행정 광고 집행인데 조직이. 자기들 마음대로 자의적으로 그냥 비판 언론은 안 된다. 시민들이 정말 이런 걸 원하겠습니까? 그러니까요. 비판 언론에는 광고 끊도록 시민들이 이게 원하겠냐고요. 누가 보더라도 이거는 시장이 원하는 거잖아요. 시장 군수가 원하는 지침인 거잖아요. 네. 왜 자기들 마음대로 자의적으로 이런 지침을 만드냐. 황당하다.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고요. 한마디로 와치독 감시견이 아니라 푸드럴로만 키우겠다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제가 황당한 건 아까 말씀드린 그 충남 예산군의 정보공개 청구를 과도하게 청구해 행정력 낭비를 초래하는 경우 배제하겠다. 뭔 멍소리야 이게 도대체. 나 이해가 안 됩니다. 정보 공개 청구라는 게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 만든 제도인데 이거 많이 하면은 제한할 수 있다. 어이상실이죠. 웬만하면 청구하지 말라 이렇게 된 느낌 아닙니까? 언론들을 위축시킬 수밖에 없는 조치인 거죠. 그리고 이런 것들이 그 청구라는 것 자체가 행정력 낭비라는 이 인식 자체가 이걸 어떻게 보고 있냐를 보여주는 거잖아요. 물론 정말 좀 너무한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막 최근 5년치 뭐 영수증 세세하게 다 첨부해라 막 정말 수만 페이지에 달하는 거를 청구할 수도 있죠. 그런 경우가 있을 수도 있는데 과연 이 조항이 그런 걸 염두에 두고 할 것이냐. 되게 자의적으로 적용될 여지가 많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솔직히 말해서 과도함의 기준이 뭡니까? 그러니까요. 차라리 그걸 정해 놓든가. 뭐 한 해 뭐 몇 건 이상, 뭐 10만 건 이상 청구한 경우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과도하게라는 정말 자의적인 모호한 문구로 이렇게 제안을 한다는 것은 부당하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근데 이런 가운데서도 나름대로 합리적인 기준을 만들려고 노력하는 지자체도 있다고 합니다. 경남 사천시 남해군 같은 경우에는 조세 체납 등 사회적 무리를 야기한 언론사 제한한다고 규정을 했고요. 전남 담양군은 역사적 사실 왜곡 및 민주의식 폄하 매체 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했습니다. 그리고 충남 당진시는 사주가 동일하거나 부부가 운영하는 언론사는 한 곳만 지급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 곳에 한 사람이 여러 곳에 언론사를 만들어가지고 광고 계속 타먹으려고 여러 곳에서 그런 경우를 이제 막기 위해서 이런 규정을 넣는 거고요. 경기 안성시는 금품 요구 등 청탁 금지법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경우 제한하고 전남 해남군은 창간 등록 2년 미만 언론사에 제한하고 있습니다. 또 강원 횡성군은 언론사 및 취재 기자가 취재 보도와 관련해 공갈, 금품 수수, 명예훼손 등으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제한하고 있습니다. 뭐 지역으로 가면 사실 기자들이 삥 뜯는 경우 있잖아요. 사실 지자체를 막 찾아다니면서 뭐 그래서 그런 걸 좀 막아보겠다라는 거고 이런 건 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워낙 이 사이비 기자들도 지역에는 많아가지고 별의별 인터넷 언론들도 요새 많잖아요. 그리고 그러니까 이런 그 광고를 받기 위해서 급하게 만들거나 급조한. 원주에도 이런 언론사가 몇 개 떠오르는데 문득 아무튼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경남 함양군 같은 경우에는 재난 긴급 상황 발생 시 군민 안전과 긴급 홍보를 최우선으로 고려해서 광고비를 집행한다고 밝혔고요. 전남 해남군 같은 경우에는 연합뉴스와의 원문 유사도 비율에 따라 광고비를 차등 지급하고 있다고 해요. 이거는 그러니까 연합뉴스를 많이 베꼈을수록 광고비를 덜 주겠다는 거죠. 자체 생산 좀 더 어떻게 보면 발로 뛰어서 기사를 쓸수록 광고비를 더 주겠다. 좀 긍정적인 평가 기준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요새는 워낙 그냥 연합뉴스 갖다가 그냥 기자 이름만 싹 바꿔가지고 연합뉴스 전제 기사 이런 식으로 넣어놓는 경우가 많아가지고 이런 조항을 적시한 것 같고요. 횡성 같은 경우에는 이런 노력이 보이는 이런 기준도 있고 그다음에 시 비판하면 배제하겠다라는 기준도 있고 약간 양면성을 가지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들긴 하네요. 근데 횡성뿐만 아니라 다 그렇기는 해요. 좋은 조항이 있는가 하면 뭐 좀 안 좋은 조항도 있고 다 섞여 있는데 우리 이제 강원도니까 또 횡성이 눈에 띄기도 하네요. 또 이웃 도시니까. 이 밖에도 지역 언론을 우대하는 기준을 적시한 곳도 많습니다. 원주 같은 경우도 작년에 행감에서 문제가 됐던 게 아니 왜 지역 언론의 광고 집행비가 이렇게 적냐? 맞아요. 무슨 시장 대선 출마하냐? 왜 이렇게 중앙 언론에 이렇게 광고 집행이 많냐라는 얘기가 나왔는데 다른 지역은 지역 언론의 지원, 광고비 집행을 우선하는 기준을 둔 곳도 많다. 원주도 이런 기준이 좀 필요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워낙 시장이 자의적으로 또 광고 집행을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뭐 원주 신문이나 원주 MBC에 대해서 왜 집행을 안 하거나 아니면 집행 규모가 적냐 이런 질문도 계속 나왔잖아요. 거기에 시위에서도. 대한 설득력 있는 답변을 내놓지 못했었고요. 자, 그리고 아예 배제 기준이 없다고 응답한 곳도 11곳이나 됐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이 지역들이 광고 집행 제한을 하지 않는 건 아닙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울산시 울산 저널이 있어요. 울산 저널은 정치 성향이 다르다는 이유로 시정이 바뀌고 광고가 끊겼다고 합니다. 그래도 솔직하다. 여기 차라리 원주는 아무 말도 안 하고 있는데 그래서 여기 솔직하게 얘기를 했고요. 또 부안의 부안 독립신문 같은 경우에는 공정성을 훼손했다는 이유로 광고가 끊겼다고 합니다. 그리고 서산의 서산시대는 광고는 홍보이기에 홍보보다 비판 기사가 많은 언론에 홍보비 지급이 불가하다면서 광고를 끊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도대체 언론을 어떻게 보고 있는 거냐. 왜곡된 언론관을 유감없이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홍보에만 그 매몰돼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어떤 면에서는.
근데 그리고 그 11곳 있다 그랬잖아요. 배제 기준이 없는 그 11곳 중에 원주도 있어요. 원주도 배제 기준이 없다고 답했습니다. 그러다 우리가 목도를 했죠. 원주 MBC와 원주 신문에 광고 솔직히 다 끄는 거 아닙니까? 그쵸. 네. 이해하기 어려운 상황이 있었죠. 그런 걸 보면은 오히려 배제 기준이 있는 게 나올 수도 있겠다 생각이 들고 완전히 그냥 시장 맘대로 자의적으로 이렇게 집행이 되고 있으니까 차라리 정치 성향이 다르다. 솔직하게 얘기를 하란 말이야. 우리에게 비판적이니까 광고 못 주겠다. 그리고 서산처럼 우리에게 비판을 쓰는 데는 우리 홍보비를 그래. 줄 수 없어. 그런 게 낫지 차라리. 그렇습니다. 그리고 한편 고양시도 지금 문제가 심각하다고 해요. 이 비판 언론에 대한 광고를 끊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고양신문이 지금 피해자인데 고양신문도 민선 8기 들어서 시정에 비판적이라는 이유로 2년 넘게 행정 광고 대상에서 배제된 상황입니다. 작년 11월 시의회 행감에서 이 문제가 집중적으로 다뤄지기도 했다고 해요. 그 다뤄지니까 이후에 같은 달에 그러니까 작년 11월이죠. 시정부는 고양신문 기사 4건을 언론중재위에 무더기 제소했다고 합니다. 이 원주시랑 좀 비슷합니다. 행보가. 네. 그리고 2달 뒤인 올해 1월에 행정광고 집행 기준을 마련해서 언론중재위원회에 제소될 경우 해당 언론사는 제소 결과에 상관없이 행정광고에 배제한다는 조항을 신설했다는 겁니다. 무죄 추정의 원칙도 없다. 일단 제소되면은 광고 안 준다. 이게 뭐야? 이거는 진짜 탄압할 수 있는 명분을 노골적으로 그쵸. 만든 거죠. 아니 결과가 나오면은 그걸 바탕으로 집행을 제한하는 건 이해가 돼도 네네. 이건 뭐 시가 맘대로 그냥 마음에 안 드는 기사 제소해놓고 나중에 무혐의 저 뭐 기각되든 말든 상관없이 행정 집행 광고를 끊을 수 있는 조항을 마련해놨다는 거 아닙니까? 거의 위헌적인 조항이 아닌가 저는 싶거든요. 황당합니다. 아 이게 보도 지침이랑 뭐가 다릅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위인설관이라고 하죠. 이건 거의 위헌설법도 아니고 고양신문 하나를 정말 조지기 위해서 그러니까요. 이런 법을 만든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런 전국적인 경향성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데 바지연이 소속 회원 언론사 38곳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벌였을 때 기자들의 응답도 대체로 비슷하게 나왔다고 해요. 비판 기사를 이유로 행정 광고비가 현재 중단 상태라고 응답한 곳이 10.5%, 과거 중단된 사례가 있다고 답한 곳이 39.5%. 그러니까 거의 50%가 가까이 되는 거죠. 네네. 50%죠 지금. 네, 중단된 경험이 있거나 중단된 곳이. 그리고 행정 광고비 집행 기준이 합리적이라는 응답은 단 5.3%에 그쳤다. 57.9%가 비합리적이라고 답변했다. 대체로 기자들이 공감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기자들이 이렇게 얘기한다고 해요. 비판 기사는 광고 배제라는 공식이 관행화돼 있다. 행정 광고비를 홍보 협력의 대가로 착각하는 지자체의 인식이 문제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매체 간 차별 여부를 묻는 설문에는 67.6%가 심하다고 응답했습니다. 한마디로 시의 말을 잘 듣는, 홍보를 착실히 하는, 보도자료 뿌리는 대로 족족 써주는 언론에는 광고를 아주 풍성하게 퍼주고 그쵸. 조금이라도 비판하는 언론에는 광고를 다 끊어버리고 줄여버리는 것을 기자들도 체감하고 있다는 거죠. 차별이 심각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지자체 광고 집행 기준을 아느냐는 질문에는 24개사, 그러니까 63.2%가 모른다고 답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광고가 집행되는지 기자들은 몰랐고 이번에 새삼 알게 됐다는 거죠. 이 정보 공개 청구를 통해서. 근데 다른 한편으로는 체감적으로는 또 다 아는 알고 있었지. 부분이 그냥 있는 게 눈으로- 아닐까. 그렇죠. 네, 그러니까 심증을 물증으로 확인한 거죠 이번에. 맞아요. 그러니까 정확한 어떤 이렇게 명문화된 기준이나 이런 거는 모를 수는 있어도 그렇죠. 우리가 이게 관습적으로는 다 알고 있던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게 전국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바꿔야 한다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대안을 마련할 것이냐 여러 아이디어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 보면은 일단은 원칙을 정해야 한다. 근데 시정에 뭐 비판적이고 뭐 우호적이고 요거는 완전 주관적인 거란 말이에요. 그쵸. 그리고 언론의 이 취지 특성, 존재 의의 이런 걸 생각해 봤을 때 그걸 이유로 뭐 광고를 집행하고 끊고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객관적인 지표는 그나마 발행 부수와 유료 부수다. 이런 거를 원칙을 정해서 지역 주민이 많이 보는 매체에 더 많은 광고가 실리도록 하는 것이 기본적으로는 합리적이다. 그래서 뭐 홈페이지 방문자 수라든지 자체 생산 콘텐츠 수라든지 이런 객관적 자료를 산정을 해서 그걸 바탕으로 지자체가 광고비를 집행하는 게 맞다. 그러니까 우리가 ABC 자료 솔직히 귀찮으니까 갖다 쓰는데 그걸로는 지역 언론에 제대로 된 유료 부수를 산정하기는 어렵다는 그쵸. 거예요. 아니 주요 일간지들도 지금 속이는 마당에 원주신문, 원주투데이 유료 부수를 ABC로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냐는 거예요. 못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는 지자체가 자체 기준을 마련하고 모니터링을 해서 예산을 집행할 필요가 있다. 그것이 그나마 객관적인 방법이다라고 하는 거죠. 저 필요에 따라서는 거기에 대한 예산을 또 만들어야 되는 거죠. 그렇죠. 네. 물론 이것도 너무 시장주의적이라는 비판이 나올 수는 있지만 어쨌든
광고 예산이라는 거는 사람들이 많이 보는 곳에 더 많은 돈을 줄 수밖에 없는 게 또 자본주의적인 그쵸. 생리잖아요. 네, 그게 뭐 무조건 옳은 건 아닙니다만, 그러니까 그나마 객관적인 원칙은 그걸 우리가 준용할 수밖에 없다. 그 원칙을. 그러니까 그런 명확한 기준을 일단 세워야 하는 거고, 그리고 지자체 보도 자료를 그대로 싣지 않고 직접 현안을 취재해 주민이 직접 구독하는 언론사에 혜택을 줘야 한다는 목소리도 큽니다. 안 그러면 다 보도 자료만 받았지. 그럼요. 네. 그러니까 지자체라는 게 자신들의 그 어떻게 보면은 정책이라든지 뭐 이런 현안이라든지 이런 거를 홍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지역에 어쨌든 언론 생태계가 올바르게 형성될 수 있도록 공공의 차원에서 또 도와줘야 하는, 지원을 해줘야 되는 책무가 있기 때문에. 책임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 걸 하려면은 자기들 입장만 생각하지 말고 진짜 지역 언론 생태계가 건강하게 클 수 있도록 정말 현안의 취재에 힘쓰는, 정말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비판 쓴소리도 하는 언론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도 강구를 해야 한다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이 그런 기준을 세워야 한다는 겁니다. 정책을 어떻게 하겠습니다 이렇게만 집중하는 게 아니라 이걸 함으로 인해서 그 시민들의 삶이 실제로 더 긍정적인 방향으로 바뀌어 나가는지를 확인하는 것도 그렇죠. 필요하잖아요. 하려면 시정 소식지를 하세요. 그럼요. 행보 원수를 열심히 발행하세요. 그러면 되는 겁니다. 왜 언론들까지 길들이려고 합니까? 말이 안 되는 거고요. 그 전북 익산시 같은 경우가 그나마 좀 디테일한 규정을 넣어놓고 있다고 해요. 일단은 그 광고를 집행할 수 있는 언론의 기준으로 한 5가지 정도를 삼고 있는데, 일단 한국 ABC 협회에 가입된 언론이어야 하고요. 3년 이상 정상 발행 중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광고의 비중이 전체 지면의 2분의 1 미만이어야 하고요. 그러니까 기사 수가 좀 많아야 한다는 거죠. 광고로 뒤덮이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주간 게재 기사 건수의 60% 이상이 자체 생산된 것이어야 하고, 홍보용 보도 자료는 여기에 해당이 안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자기들 발로 뛴 기사가 60% 이상이어야 한다. 그리고 사실 왜곡과 과장 등의 보도로 언론중재위원회 결정을 통해 정정보도 또는 손해배상한 경우에 1년간 지원을 중지하고요.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에는 3년간 지원을 중단한다. 여기는 무죄 추정의 원칙이 작동하는 거죠. 네네. 확정된 경우에 중단한다. 고양시와는 다릅니다. 그래도 비교적 이렇게 좀 객관적인 기준을 마련해 놓으면은 말씀드린 것처럼 자체 생산 기사가 60% 이상이어야 한다. 이렇게 돼 있으니까. 그쵸. 그래도 네. 비교적 여기서 걸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도 좀 더 풀뿌리 시민들을 위해서 노력하는 언론들이 좀 포함될 거 아닙니까? 이 60%? 그래서 일선에서는 이 비율을 더 높여야 한다. 막 70%, 80%까지 가야 한다. 이런 목소리도 내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는 조례 제정을 통해서 시, 군, 구 정부가 부서별로 주요 정책과 사업 시행 내용들을 정기적으로 지역 언론에 홍보하도록 제도화하는 것도 필요하다. 그러면은 아예 그냥 홍보 코너를 만들자. 그래서 언론 가리지 말고 지역 언론들 좀 그래도 좀 공신력 있는 언론들은 다 똑같이 좀 뿌리도록 하자. 그 홍보 타입을 좀 마련해놓도록 하자. 조례를 통해서 뭐 어차피 뿌릴 보도 자료 그냥 대놓고 하십시오. 약간 이런 제도화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저는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기본적으로 근데 이거 직접 집행 예산이잖아요. 행정 광고 집행이라는 거. 그러니까 시장이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너무나 편차가 클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지금 제도적 한계가 맞아요. 있단 말이죠. 그래서 저는 결국에는 정권에 따라 휘둘리지 않으려면은 기금을 조성하는 게 필요하다. 아예 뭐 지역 언론 발전 기금을 지자체 차원에서 만들든 해가지고 그 기금을 적립해 놔가지고 정말 공정한 어떤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모인 거버넌스에서 그 집행을 하도록 기준을 좀 원칙을 세워가지고 하도록 하는 게 필요하다. 그러면 정권에 따라 휘둘리지 않고 그나마 좀 풀뿌리 언론들에게 공정하게 지원이 되지 않겠냐라는 어렴풋한 구상을 갖고 있습니다. 이거는 뭐 전문가분들이 배우신 분들이 좀 더 구체화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런 기금 방식이 효율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이게 이 명칭이나 이 목적 자체를 다시금 고민해 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었던 게, 그러니까 행정 광고비라는 그 네이밍과 그 사용 방식이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집행하는 사람들 입장에선 계속 그런 홍보, 그렇죠. 이런 광고 이런 기준에서 언론들을 바라볼 수밖에 없지 않을까 생각도 들어요. 당연히 지금은 팔이 안으로 굽을 수밖에 없어요. 자기들만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당연히 그러니까 옳다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의 지방자치 현실을 생각해보면 당연히 이제 자기들 보도자를 착실히 써주는, 충실히 써주는 언론에게 더 집행할 수밖에 없는. 왜냐 아무런 견제 장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걸 견제할 수 있으려면 정말 공정한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위원회에서 기금을 통해서 이 광고를 집행할 수 있도록 결정하게 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그런 조례를 제정하는 게 옳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저는 아니면 아예 광고라는 그 명칭도 뭔가 지역 언론 육성 기금 뭐 이런 식으로 아예 바꿔보는 게 어떨까. 그거는 또 좀 별개로 가야 돼. 근데 어차피 광고는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광고 집행과 또 육성 자금은 또 분야가 좀 다른 측면이라가지고 광고는 또 광고대로 가고 뭐 같은 위원회에서 다를 수는 있겠죠. 광고는 광고대로 가고 또 육성 자금은 또 육성 자금대로 가는. 왜냐하면 육성 자금은 좀 더 그런 쪽으로 가거든요. 그 취재비를 지원한다든지 좀
좀 더 그런 식으로 활용되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네네. 좀 지원 사업에 가깝다. 그쵸, 광고는 네. 자율적으로 쓰는 거잖아. 근데 지원 육성 자금은 좀 명목이 또 정해져 있을 수도 있고 좀 복잡하긴 한데 그건 좀 실무적인 내용이고요. 네, 하여간 광고를 어쨌든 그럼 좀 더 민주적으로 할 수 그렇죠. 있게끔 공정하게 할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하지 않겠냐. 말씀 주신 것처럼 이제 육성 자금 관련해서는 우리 중앙 단위에 이미 기금이 마련돼 있습니다. 지역 신문 발전 위원회가 있어요. 여기 지역 신문 발전 기금이 있습니다. 이미. 근데 이 기금이 매년 축소되고 있어요. 문재인 정부 시절에 이게 한 100억 원대였는데 지금 윤석열 정부 들어서는 85억 원대까지 삭감이 된 상황이거든요. 이것만으로 지금 턱없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지역 언론들에 나눠주기에는. 어떻게 보면은 이런 규모는 계속 줄어들다 보니까 이 시나 어떤 도에서 나오는 그런 그렇죠. 광고비에 더 의존도가 의존할 높아지는 수밖에 없는. 그래서 이 지역신문 발전 기금을 지금보다 몇 배는 늘려야 한다. 그리고 정말 발로 뛰는 기사를 내는 언론들한테 지원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막 정말 어떻게 보면은 솔루션 저널리즘이라든지 정말 풀뿌리에 정말 가깝게 있는 언론들한테 이걸 지원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 육성할 수 있도록 정부가 도와야 한다라는 네네.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은 그런 언론들은 어쨌든 자본주의의 어떤 시장 논리에서는 굉장히 취약한 위치에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맞아요. 광고 의존도가 클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러면은 살아남기가 어렵거든요. 푸들만 양성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쵸. 정말 와치독을 제대로 양성하려면은 정부가 공정하게 이런 언론들을 좀 지원하는 장치가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방송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역 방송 발전위원회에서 지역 방송 발전 기금을 조성하고 있는데 이거는 더 적어 40억 원 규모밖에 안 돼. 이거 뭐 방송은 돈이 더 들 수도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그쵸. 이거 정말 이거 뭐 누구 배 채웁니까 이걸로. 그러니까 이런 것도 좀 확대해야 한다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맨날 KBS 원주 문 닫는다 뭐 이런 얘기 나오는데 그건 좀 다른 문제긴 합니다. 하여간 그렇고요. 그래서 종합해 보자면 결론을 내보자면은 우리가 사회 대개혁을 지금 부르짖고 있습니다만은 그 사회 대개혁의 일환으로 지역 언론에 대한 지원 개혁도 지금 절실하다. 우리가 원강소 시정 들어서 여러 가지 문제를 얘기했지만 지역 언론들이 제 역할을 못한다는 얘기 누누이하지 않았겠습니까? 네네. 원주 MBC와 이 원주 신문을 제외하고는 비판 목소리를 날카롭게 내지 못하고 있는 현실 아니겠습니까? 맞아요. 우리 이번에 정보 공개 청구하신 이 바른 지역 언론 연대 이제 회장님이 그것도 좀 그렇잖아. 솔직히 말해서 맞아요. 스스로도 알고 계실 네. 거야. 이런 것도 좀 이제 바른 소리 낼 수 있도록 더 지원을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시민 사회에서도 원주투데이가 민선 또 얘기하시는 거야? 그래. 그래. 어쨌든 공공연한 사실이니까. 네. 좀 그러니까 반성하셔야 돼요. 오히려 민선 8기 들어와서 아쉬운 목소리를 내고 있다. 그렇죠. 네, 그렇게 비판하시고 생각하시는 시민분들도 많으셨잖아요. 애정하기 때문에 비판하는 거야. 왜 이렇게 변했냐 이러면 안 된다. 그럼요. 그래서 네. 정상화 시급하다. 우리 풀뿌리 언론들을 정상화하기 위해서는 사회 대개혁의 일환으로 앞서 말씀드린 여러 가지 대안을 우리가 좀 고민하고 도입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 마지막으로 좀 강조를 해보겠습니다. 그야말로 우리 풀뿌리 언론들이 마음 놓고 시정을 견제, 감시, 비판할 수 있는 네. 세상으로 나아가자 강조하면서 그게 뭔데 여기까지 해볼게요. 내일은 생활 정보 타임으로 가볼게요. 매거진 W에서 이번에도 또 국인 씨가 네. 다녀온 카페 한 곳을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대신 전해드립니다. 또 준비되어 있어요. 여러분들이 알아두면 좋을 생활 정보 하나 또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원주하는 저 어디서 들을 수 있죠? 네, 원주하는 척은 유튜브, 스포티파이, 팟빵, 네이버 오디오 클립, 애플 팟캐스트에서 감상할 수 있습니다. 취향과 여건에 맞는 플랫폼에서 들으시고요. 매일매일 강원도와 원주 이야기를 올리는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계정도 운영 중입니다. 지역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궁금하시다면 팔로우 부탁드릴게요. 그럼 오늘 160회의 1부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조은재 조욱인이었습니다. 모두 안녕.